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작년 12월 3일 밤 뭐하고 계셨어요? 이재명 후보는 12월 3일 밤에 계엄 선포 17분 만에 자택을 나와서 국회로 향했습니다. 시민들에게 국회로 모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의결 정족수 확보하려고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렸고요. 결국 계엄을 해제시키고 탄핵을 이끌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12월 3일 저녁 석동현 변호사하고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씨 변호인 나중에 맡은 분이죠. 그 자리에서 야당을 같이 비난하다가 집에 갔고요. 뉴스로 계엄 소식을 접했다고 합니다. 다음 날에 그는 대통령이 계엄 선포할 정도의 어려움에 처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그 다음 날에는 윤석열 씨 탄핵이 수출이나 기업 노동자에게 마이너스라고 말했습니다. 계엄은 내란과 다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정치재판이고 여론재판이고 탄핵이 기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요. 계엄 선포 직후에 페이스북에 혼이 비정상이라면서 윤석열 씨를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에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강남에서 계엄 선포 소식을 듣고 동탄에 있는 집으로 갔다가 2시간 뒤에 국회에 도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표결 직전까지 국회 밖에서 머물다가 표결이 끝난 뒤에 국회에 들어갔다는 목격자의 목격담이 있습니다. 권영국 후보는 계엄 선포 직후에 국회로 달려갔습니다. 현직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민들과 함께 국회 정문에서 계엄군을 막았습니다. 맨몸으로 확성기를 들고 외쳤는데요. 윤석열의 명령을 따르는 자는 쿠데타의 공범이다. 이렇게 경찰과 군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선거 때 모든 정치인들이 듣기 좋은 말로 유혹하면서 표를 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말을 검증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과거의 결정적인 순간에 이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하고 행동을 했는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5월 19일 목요일 대한민국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입니다. 뉴스토마토 끝장뉴스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밤 또 용기 있는 결단을 하셨던 분이 계시죠.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류혁의 내부 보고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모셨는데요. 예. 이게 제가 뭐 오프닝 멘트 하다 보니까 아이고, 또 그날 밤 사표 내신 거잖아요. 아유 뭐 사표 냈고 그냥 집에 가가지고 잠은 못 잤고요. 예. 오래전 일입니다. 한참 전 일인 것 그 사표 내신 시점이 계엄 해제 의결되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전입니다. 그 전이죠. 00시 09분이니까요. 아, 네. 계엄 해제 의결된 거는 의장이 망치던 게 1시 전후였던 걸로 정도 기억합니다. 됐습니다. 예. 아,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그 회의 중이었으니까요. 집에 오고 나서 바로 조금 있다가 그 의결 났다는 그 문자 메시지를 받았으니까요. 아니, 기자분한테. 잡혀가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무슨 용기로 그런 결단을 내리셨어요? 해제 안 될 수도 있었잖아요. 그때까지 말고. 이제는 뭐 그런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마음 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검찰과 수사기관 이 법조계 내부의 이야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엇보다 지금 윤석열 씨 내란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대선에 묻혀가지고 얘기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중간 점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대선 때문에 지금 요즘에 뭐 대선 뉴스에 가려가지고 잘 드러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또박또박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네.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상하던 것과 같이 그 관련된 증인들이 아주 일관되게 윤석열 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어서 공소 유지는 뭐 틀림없는 방향. 오히려 그리고 또 죄질이 아주 저 나쁜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계속 그렇게 죄질이 나쁜 그 피고인이 이렇게 바깥에서 불구속 상태로 돌아다니고 있다는 걸 보는 입장이 좀 답답하긴 하지만 어찌되었던 그 일단 증거법적인 측면에서는 증거 입증은 뭐 무리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어제 그저께 뉴스들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에 이 대접견실 CCTV를 수사기관이 확보를 했다. 경찰이 확보를 해서 그 내용들 일부가 이제 이 뉴스토마토 단독 기사로 보도가 됐고요. 그리고 한덕수 최상목 전 대통령직 권한대행은 두 분 다 출국 금지 조치가 됐다. 그리고 추가 소환도 검토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뭐 얼핏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본인들이 그 문건을 받게 된 경위라던가 본인들이 반대했다라는 내용 뭐 이런 진술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출입 시점이라던가 뭐 회의 내용, 회의 참석자 이런 그 전반적인 것을 보면 본인들이 그렇게
이야기처럼 일관되게 반대를 했는지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가 발견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출국 금지라는 게 사실 좀 불리한 조치입니다. 피고인한테 피의자한테 아주 안 좋은 조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국 금지를 계속 유지한 것을 보면 경찰도 나름대로 좀 뭔가 틀림없이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접견실 CCTV는 어떤 방식으로 이게 수사의 진행에 도움을 줄까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이렇게 문건이라든가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지금 그 보도되고 있는 바에 따르면 문건의 수령 시점이라든가 문건의 수령 경위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 CCTV에 나와 있는 모습과 본인들이 과거 진술이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는 뭐 그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네네네. 그런 거 보면 경찰에서는 당연히 왜 그게 좀 차이가 났을까 이런 점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걸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느낌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국무회의라고 해서 소집이 돼서 갔는데 예. 계엄과 관련된 지시 문건을 받았을 때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제가 이런 상상을 좀 해보거든요. 근데 감찰관님도 그때 계엄과 관련된 회의를 소집이 된 순간 어떤 압박감을 느끼셨을 거 아닙니까? 저는 어쨌든 그날 물어보고 어떤 회의인지 바로 물어보고 계엄 관련 회의입니까? 라고 제가 물어보고 그렇다고 답이 나오길래 저는 아예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렸으니까요. 예. 그럼 국무위원이라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같으면 이런 문건을 수령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이 회의 자체에 대해서도 거부한다는 걸 확실하게 의사표시를 하겠다라고 하고 의사록을 작성하든 안 하든 그 부분은 좀 정확하게 남겨달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했어야 하는데 했어야 한다고 보여진다. 다들 어쨌든 우물쭈물하다가 지금 모양새를 보면 우물쭈물하다 나중에 본인이 공범이 될 것 같아서 전전긍긍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수사가 좀 더 진행이 되면 또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고요. 근데 이것도 관련된 얘기인데 비화폰 원격 삭제 정황이 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증거인멸 지시를 누가 했냐 이거 가지고 지금 많이들 추측을 낳게 합니다. 당연히 김성훈 차장이나 윤석열 씨일 것 같은데 김성훈 차장이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그걸 삭제를 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삭제된 부분이 결국은 윤석열 씨와 그 다른 사람과의 통화 내용이었다는 것인데 그 통화 내용 그 자체를 그 통화 사실을 알고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윤석열 씨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렇게 보니까 윤석열 씨와 조봉식 청장과의 통화, 그리고 윤석열 씨와 또 다른 통화 이렇게 두 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통화를 누가 지시를 했을지는 명확해 보이는 것 같고 결국 김성훈 차장이 이제라도 좀 마음 고쳐먹고 엄청나게 많이 속을 새기지 않았습니까? 수사 진행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라도 좀 제대로 행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실에 따라서 진술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나중에 결국 김성훈 차장을 도와줄 사람은 본인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씨가 지시를 해서 삭제를 한 것이라면 만약에 그런 진술을 하게 된다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면은 그거는 당연히 증거인멸 교사죄가 별도로 성립합니다.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본인이 자기 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거는 증거인멸이 안 되지만 타인을 시켜가지고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는 그게 증거인멸 교사죄가 별도로 성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조사를 받아야 될 것이고 처벌 받아야 될 겁니다. 그렇군요. 또 요거 관련해서 지금 검찰이 비화폰 서버 기록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한 상태라는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재판부에서 압수수색 영장 허가를 해줘야 이게 압수수색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그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피고인 신분이 돼가지고 공소 제기된 이후 아닙니까? 근데 그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 피고인의 신분에서 강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재판부에서 그리고 또 다른 사건에 있는 증거물을 압수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규현 부장 재판부에다가 압수수색 영장을 내달라. 그걸 갖다가 증거를 쓸 수 있도록 압수를 허락해달라라는 취지로 요청을 한 것인데 한번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허가를 안 해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주 중요한 증거기 때문에. 근데 지규현 재판부는 과거에도 구속 취소도 했고
비공개 재판 결정도 내렸었고 네. 그다음에 뭐 촬영도 불허하고 이러지 않았었습니까? 그랬죠. 뭐 그런 여러 가지 전례에 비춰보면은 이제는 어떤 입장에서 판단을 내릴 것인지 한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구속 취소나 이 재판 비공개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어쨌든 재판 과정과 관련된 예. 것이라고 저는 느껴지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수사를 방해하는 일이 수사.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압수수색이란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현재 그 이 재판의 진행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게 실체와 관련된 거죠. 다른 네. 것들은 말씀하신 네, 것처럼 절차와 관련된 것이라면 이거는 실체와 관련된 것이라서 저도 참 궁금합니다.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예. 이거 갑자기 또 궁금해지는데 경찰도 지금 이 비화폰 이 기록 가지고 통화 기록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고 검찰도 또 압수수색 하겠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먼저 확보하는 쪽이 가져가서 수사를 하죠. 먼저 확보를 했고요. 네. 그 확보한 증거를 이 재판에도 쓰도록 해달라. 그 통화 내역을. 그러려면은 그 압수수색 영장을 또 별도로 받아야 또 됩니다. 받아야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기현 부장 재판부에다 요청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기현 판사의 결단만 있으면 이제 그걸 그렇습니다. 활용해서 수사. 그리고 그 결단을 내리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네, 반드시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눈에 띄던 게 윤석열 씨가 탄핵으로 직무정지된 다음에도 비화폰을 계속 썼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저는 그걸 보고 좀 웃음이 나왔는데 네. 비화폰이 정말 필요한 때가 그때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본인 증거를 인멸하고 네. 여기저기 전화 걸어서 구명하고 지금 뭐 통화 내역을 쭉 보면 네. 여기저기 전화 걸어가지고 뭐 구명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뭐 유튜버한테도 전화 걸고 자기한테 유리한 걸 뭐 조치를 취해줄 만한 사람들에게 계속 전화 걸어서 읍소하고 이랬다는 건데 오히려 뭐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에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 피의자 입장에선 더 필요했을 것이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지만. 네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참 웃다가도 또 이렇게 씁쓸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게 지금 어쨌든 간에 경찰에서 계속해서 증거를 확보를 하고 진전이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검찰이 공소를 유지하고 밀고 나갈 수 있을 거냐. 지기현 재판부가 또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포함해서 잘 이렇게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줄 거냐. 여기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저는 뭐 몇 가지 좀 잘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지금 현재 뭐 국가 안보 등과 관련된 이유로 뭐 비공개 상태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여러 사령관들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심리는 아마 일찍 종결이 될 겁니다. 네. 그러니 공범들에 대해서 어떤 판결이 내려지는지 그리고 또 윤석열 씨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뭐 혐의가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뭐 증거인멸 교사라는 부분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추가 사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가 기소가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지 그리고 이 추가 기소에 따라서 제가 보기엔 신병 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더 이상 저렇게 다른 사람들 다 구속되어 있는데 주범격인 사람 그리고 네. 수계라고 하는 사람이 바깥을 돌아다니도록 하면서 좀 이상한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 그냥 그렇게 두는 거는 사법 정의 차원에서도 바람직스럽지 않거든요. 네. 그렇고 또 하나 이제 또 그렇기 때문에 신병 처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추가 기소된 사건을 뭐 심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계속 이걸 뭐 재판 지연의 도구로 삼아가지고 계속 불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가 기소가 재판 지연의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좀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 샤넬백 이야기 아주 정교하게 해주셔서 이 명품 가방에 대한 이야기 잘 들었는데요. 김건희 씨의 샤넬백 의혹이 이제 또 좀 진전이 있네요. 인테리어 업체가 등장을 했는데 이게 지금 김건희 씨 비서가 그때 등장을 했었는데 건진법사로부터 명품 가방 건네받아서 이제 교환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꿀 때 그렇습니다. 어떤 인테리어 업체 대표 아내가 동행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예, 무슨 21이라고 하는 뭐 그 인테리어 업체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그 백 전문가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기 등장인물들이 보면 그 사건에서 핵심 인물이 누구인지를 알려면 인물 관계도를 한번 그려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건진법사 같은 경우엔 말이죠.
지금 이 등장한 인테리어 업체 부인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모든 사람과 직접적인 그냥 바로 1차적인 관련성이 있는 사람은 김건희 씨밖에 없습니다. 그 땡땡 21이라는 그 업체가 예. 인테리어 업체가 대통령실 관저 이전할 때 예, 그렇습니다. 그거 공사했다는 그렇습니다. 그 업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소부터도 김건희 씨하고 친분이 있었다는 거고 또 그다음에 뭐 국민대 뭐 대학원 동문이니 이런 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네. 그러니까 그 사람도 김건희 씨와 직접 1차적인 관련성이 있고 그다음에 그 수행비서야 당연히 김건희 씨와 1차적인 관련이 네. 있고 건진법사도 뭐 1차적인 관련이 있고 그럼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결국 이 사건에서 본인들은 다른 이상한 변명들을 하고 있지만 이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이 사건에 관련되게 된 것은 결국 그 중심에 있는 사람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그 중심에 누가 있는 겁니까? 김건희 씨가 있는 거죠. 김건희 씨가 있는 예. 거기를 향해서 예. 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죠. 대학원 동문이고 또 그렇습니다. 업체도 이 코바나 컨텐츠하고 뭔가 관련이 예, 있을 예. 것 같은 사무실에 시공했던 그렇습니다. 그런 그렇습니다. 업체이고 이런 점이라는 거죠. 근데 요 수사 내용하고 관련해서는 이게 네. 어쨌든 샤넬백 자체가 지금 발견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잃어버렸다고 건진법사라는 분이 얘기하고 네네. 있고 그렇더라도 이게 수사가 제대로 진전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계속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동정 사진이라던가 이런 네네네. 것도 다 확인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네네. 이 수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을 겁니다. 그런 백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주변에. 그냥 이렇게 물러설 수 있는 사건은 아니죠. 네네. 그 모르겠습니다. 그 백을 가지고 가가지고 한 번도 들고 나간 적이 없고 집에만 고이 모셔뒀다면 모르겠지만 네. 그런 그 고가의 백이 그 뭐 그렇게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니까 그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거고 추가금을 누가 지출했는지 뭐 이런 것도 분명히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때 뭐 몇백만 원 더 주고 네네네. 백을 교환했을 때 네네. 그럼 누가 냈냐? 예, 추가금은 당연히 낸 사람은 지금 현재 그 수행비서인데 네. 그 돈을 건진법사는 자기가 줬다는 것이고 네. 뭐 저 지금 수사기관은 당연히 그거는 뭐 김건희 씨 쪽에서 지출된 것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 여부를 확인해야 될 그 것 돈을 낸 사람이 가방의 실제 주인일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 예, 있다는 네, 거군요. 네. 근데 또 궁금해지는 게 이전에 김건희 씨 수사 이전에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을 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대통령의 부인은 네네.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을 이게 적용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샤넬백이 김건희 씨한테 만약에 전달된 뭐 실제 주인인 것으로 확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처벌이 혹시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국민권익위원회 법 해석에 대해서도 저는 일단 100%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네. 예, 그 좀 약간 좀 다르게 볼 견해일 수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제가 만약에 수사검사의 입장이라면 저는 청탁금지법은 처음부터 생각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 뭐 알선 수재 이런 것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뭐 언론 보도에서 나오지만 저 같으면은 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그 죄명이 있거든요. 네네네. 이게 뭐 말이 변호사법 위반이니까 변호사가 뭐 잘못한 거 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네네.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에 관해서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네네. 그래서 비 변호사인 경우 그리고 그 내가 어떤 공무원 그러니까 그 자리에 누군가를 보내준다 혹은 해외 무슨 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얘기해가지고 그 일을 처리해 줄게.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로 샤넬백이든 뭐든 받는다면 네. 그건 변호사법 위반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그 특정 그 규정의 경우에는 물론 변호사법 위반은 다른 규정도 많습니다. 네. 근데 그 규정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처리하는 사무에 관해서 그걸 갖다가 오염시킬 목적으로 그걸 빙자해서 자기가 알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그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거든요. 네.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딱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렇게 형도 낮지 않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지금 검토 중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사무에 관하여 청탁이 이루어졌는지를 밝혀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일단 뭐 참고인으로 본다던가 혹은 뭐 계속 들여다보고 있습니다만 그 뭐 통일교와 관련된 거 보면 어느 정도 어떤 청탁이 이루어졌을지는 대충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밝혀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호사법 위반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저는 언제든지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좀 넘어가서 여쭤볼게요. 이거야말로 정말 네, 류 네. 감찰관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이거 정말 내부적인 얘기라서 우리는 봐도 이게 무슨 뉴스인가 하고 살짝 네.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해체 수순에 돌입했다.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요? 그게 원래 그 인사정보 그러니까 법무부의 뭐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네네네. 뭐 본인들이 인사검증 업무를 저 법무부 산하의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해가지고 네. 뭐 추진하겠다. 다만 이건 뭐 법무부와 무관하게 그 용산 쪽과 같이 일을 하는 부서고 소속만 법무부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편법 운영 비슷하게 해왔지 않습니까? 아, 네네. 그리고 뭐 인사정보관리단이라는 게 만들어졌다고는 하지만 결국 인사 이루어진 걸 보면 윤석열 씨 그리고 용산 뭐 김건희 씨 이런 사람들이 그 친소관계에 따라 뭐 이 그 인사가 이루어졌다는 건 뭐 다 네. 알려진 사실이고요. 네네. 사실 그 고위공무원 승진 같은 경우에는 인사정보관리단에서 무조건 검증을 하는데 네. 뭐 검증 통과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고위공무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결국은 뭐 용산에서 결정한 사람이 그 검증을 통과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사정보관리단은 어떤 면에서는 용산의 인사 절차에 대해서 뭐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런 것밖에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난번에 그 민주당에서는 이런 그 편법 운영에 대해서 제동을 걸겠다 하면서 운영 경비를 전액 삭감을 했죠 예산에. 네네네. 예. 그래서 이번에 사실 이 인사정보관리단은 각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들 검사들도 네. 여러 명이 나가 있고 3명이 나가 네. 있고 여러 파견된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거의 다 원래 부처로 복귀했다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지금 뭐 얘기를 들어보면 운영 경비가 전액 삭감이 돼서 네. 아침에 청소 용역 업체를 네. 그 지불할 돈도 없어가지고 아, 화장실도 다른 건물 화장실을 아, 그래요? 예 해체되기 직전에 그랬다 하고 출근할 때는 각자 자기가 쓸 그 쓰레기 봉투는 그 편의점에 들러서 사가지고 좀 불쌍하게 지내다가 이번에 다 해체가 된 모양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네. 어쨌든 뭐 이렇게 법무부 검찰 내부 분위기는 좀 뒤숭숭한 그런 것 상황이겠죠? 같습니다. 그런 거 그렇긴 합니다만 어차피 이게 원래 검사들이 해야 될 업무도 아니었고 비정상적인 상황이었다. 예 비정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본인들도 복귀한 본인들도 다행스럽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와중에 또 좀 불거지는 이야기가 저번에 한번 짚어주셨는데요. 요거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법무부 박성재 장관이 탄핵 기각되면서 업무 복귀한 다음에 이게 법무부 내부 검찰 내부가 인사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걱정 우리가 했었는데 네네네. 최근에 법무부 간부들 예를 들면 출입국 본부장이나 네네. 뭐 이 박성재 장관 조사했던 검사 이런 네네. 분들이 사표를 냈던 이야기 저번에 잠깐 예 전해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또 감찰관은 또 임명했다는 얘기도 지난번에 전해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가고 있는 겁니까? 분위기가 좀 어수선한 모양입니다. 박성재 장관은 뭐 그 복귀한 그 탄핵 기각되고 복귀한 직후에는 막 뭐 여러 뭐 소리도 지르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그 뭐 경로하는 게 꼭 그 뭐 지난번 용산만은 아니었는지 그런 그 경로의 희생자가 된 사람이 참 많았던 모양인데 그 어떤 거 다른 건 모르겠지만은 저 일단 사표를 수리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는 열심히 사표를 수리하고 있고요. 네네네. 그리고 또 그 감찰관하고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 감찰부장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임명도 했고 뭐 그리고 특별하게 그 언론에 나지 않는 이런 자리들에 대해서는 뭐 조용조용하게 조금씩 인사를 한 모양인데 요즘은 이제 그 내부 업무보다는 주로 그 일선 순시 업무 그런 거를 하고 있다네요. 뭐 법무부 간부들 중에서도 과장들 중에서도 그렇게까지 뭐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아마 사무실에 있기보다는 바깥에 있는 쪽을 택한 것 같습니다. 예. 그 출입국 본부장하고 그 박성재 장관 조사했던 검사 사표 낸 이유는 좀 밝혀졌습니까? 네네. 출입국 본부장의 경우에는 다들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그 출국 금지 조치와 관련된 거라 합니다. 윤석열 씨. 예. 그 출국 금지 조치가 공수처에서 요청이 오자마자 사실 수사기관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을 하면 그걸 거부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리고 내란죄의 경우에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대통령 같은 경우에라 하더라도 예외가 있을 수 없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날이 아마 그 법사위 진행 중이어가지고 네네. 그 장관은 앞에서 지금 대답하고 있는 중이었고 바깥에 뒤에 앉아 있는 상황에서 그 수행에서 앉아 있는 상황에서 아마 공수처에서 그 요청이 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됐다는 보고를 받은 상태에서 네. 장관한테 보고를 할 수가 없죠. 장관이 바로 앞에 앉아 있으니까. 네네.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야당 의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민주당 의원께서 네네네. 이제 질문을 하니까 나가가지고 얘 방금 전에 들어와가지고 처리했다는 보고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박성재 장관은 그거를 왜 나한테 보고도 안 하고 그렇게 답을 하느냐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서 역정을 많이 냈고 아이고. 그 직후에 탄핵이 돼서 일단 떠났었는데 돌아오자마자 업무 보고 그동안 부재중 업무 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업무 보고 상황에서 또 그걸 또 후배 출입국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네. 아마 도저히 좀 보기 민망할 정도로 화를 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출입국 본부장도 그 출입국 직원들 중에서는 최상위 직급이라서 네. 이제 뜰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아주 그 뜻을 안 굽히고 사직을 했고 계속 아마 그걸 좀 회유하려고 했던 모양인데 네. 5월 2일자로 수리가 돼서 5월 8일 날 퇴임했답니다. 예. 그 확인이 됐군요. 네, 그때 네, 네. 짐작이 참 슬픈 예감은 틀린 일이 그렇습니다. 없어요. 그날 일이 많았던 모양이더라고요. 박성재 장관이 네네. 이상민 그 장관이 그때 당시에 네. 이게 무슨 내란이냐 이런 저는 네.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언론 보도를 네네네. 보면서 박성재 장관은 그때 418호에 있었던 모양인데요. 대기 중에. 국회에서. 예. 네. 근데 그때 아마 그래 맞아. 이게 어떻게 내란이야? 그랬더니 아마 법무부 과장 중에 하나가 친이 쿠데타는 내란이 확실한데요. 그렇게 대답을 장관한테 했다는 겁니다. 너 나가 이래가지고 나갔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나가서 그날 퇴근했다는 등 그런 얘기도 들고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고위공무원 되려면 경로를 잘하셔야 됩니까? 그러니까 화를 버럭 내는 이런 화를 내면 아랫사람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못 하죠. 그러면은 조직이 싫은 얘기 안 하게 되고 네. 결국은 그 계엄 선포 이런 이상한 결정을 내려도 아무도 말릴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그 친일코 대단 내란입니다 대답하신 과장 좀 찾아서 표창장 드리고 싶네요. 네, 뉴스마트에서 상 주면 좋겠습니다. 네. 요거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저번에 잠깐 짚었는데요. 이창수 예.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조상원 차장검사 동반 사표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명예퇴직할 거냐, 일반 퇴직할 거냐, 아니면 여러 지금 논란이 있기 때문에 퇴직을 반려를 할 거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퇴직이 되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6월 2일자로 아마 수리를 할 모양입니다. 네. 6월 2일자가 어떻게 보면은 그나마 좀 체면을 유지하면서 네. 본인들이 퇴임할 수 있는 마지막 날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러려면 일찍 나가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탄핵 기각되고 복귀하자마자 그랬어야 되는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아주 건강상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것도 아니고 평소에 좀 허리 아프다고 얘기했던 거 말고는 특별한 게 없다는 것인데 어찌됐든 본인 체면은 차리고 나가겠다 이런 걸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퇴임식도 잡히는 것처럼 언론 보도는 나오던데요. 네. 6월 2일에. 퇴임식 때 어떤 퇴임사를 하고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정당화, 지나친 정당화 혹은 정치적인 최소한 정치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메시지는 삼가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어쨌든 폭발력이 있을 수 있는 게 대선 막바지이고 네. 이 이창수 중앙지검장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그러니까 김건희 씨 사건 수사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됐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분이 본인이 탄핵 소추를 그것 때문에 이 국회로부터 당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부당하다는 발언을 할 경우에는 상당한 파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파장이 있더라도 제가 보기엔 찻잔 속의 태풍일 거고요. 아무리 얘기를 한다 그래도 아닌 거를 그렇다고 얘기한다 한들 그런 게 되진 않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수사는 그 수사의 결론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수사의 방식에 있어서도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했습니다. 네. 휴대폰 맡겨놓고 그러니까요. 검찰청 이외의 장소에서 조사를 한 전례가 없고 네. 어떻게 보면 검찰로서는 전례 없는 수치스러운 역사를 하나 써놓고 나가는 것이 됐거든요. 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비록 후배라고는 합니다만
본인이 최대한 절제된 메시지를 내는 것이 길게 보아서는 본인한테도 좋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예. 지난번에 남아있는 그 수사팀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셨는데 이렇게 헤드가 나가고 나면 그 수사 지금 어쨌든 대대적으로 수사팀을 꾸려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네. 수사가 어떻게 됩니까? 수사가 제대로 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어떻게 보면 그 의사 결정을 내려줘야 할 확실한 사람이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중대한 의사 결정을 그런 의사 결정을 중간에서 내려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좀 분명히 좀 대검 차원이라던가 이런 윗선에서 그런 그 지휘 계통을 확실하게 만들어줘야 신속하게 수사가 가능해질 겁니다. 근데 어쨌든 중앙지검장 인사가 되려면은 정권이 바뀌고 그것까지 기다릴 수는 없죠. 되죠. 저도 그것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좀 야 이거 그렇죠. 정말 사건 그 지연시키려고 일부러 일찍 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최대한 막다가 네. 일부러 공석을 만들어 놓고 나가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네. 마지막까지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 이렇게 좀 처리를 한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좀 그러니까요. 동의하기 어려운 걱정 선택이 정권 아니겠습니까? 바뀌고도 법무장관 인선은 오래 걸릴 수도 있잖아요. 청문회도 해야 되고 막 논란도 있을 수 네, 있고 네, 그러면 이 수사가 좀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좀 정신 차리고 말씀하신 대로 네, 네, 지휘계통 만들어서 빨리빨리 네.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총장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 예. 총장도 뭐 좀 그냥 믿을 수가 있나? 본인 코가 석자겠지만 네. 그래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님하고 말씀 나눴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유쾌한 정치 토크 껍데기는 가라에서 또 정치 현안 얘기, 대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찰관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 쇼. 뉴스토마토에서 6.3 대통령 선거의 개표 공개 방송에 구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파면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6월 장미 대선이 펼쳐지는 가운데 과연 21대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역사적인 순간에 뉴스토마토의 알찬 뉴스 콘텐츠와 풍성한 즐길거리를 모두 모아 준비했습니다. 6월 3일 오후 6시 이 토마토 빌딩 지하 1층 토마토홀에서 펼쳐지는 역사적인 순간.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 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네, 거짓의 시대를 끝장내고 진실의 시대를 여는 끝장 뉴스에서 또 알맹이만 조목조목 짚어주는 정치 토크쇼 껍데기는 가라 하고 있습니다. 박영식 시사 에디터, 이승원 시사평론가 모시고 이야기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아까 굉장히 큰 사고가 있었네요. 네. 해군에서 발표를 했는데 일단 그 추락한 초계기 오늘 오전에 사고가 네네네. 있었죠. 근데 탑승자 2명이 일단 숨진 채 발견됐고요. 아이고, 예. 해군 네, 장교들일 그러니까요. 텐데. 너무 이런 사고가 잦은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들어서 빨리 나라가 정상화되어서 네. 좀 이런 사고가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돌아가신 분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네, 오늘 사전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네. 21대 대선. 네, 지금 사전 투표율이 제가 지금 알림을 설정해 놔가지고 시간마다 오는데 지금 딱 방송 시작하고 나서 온 게 지금 17.51%까지 왔네요. 이 정도면 엄청 높은 거죠. 이 정도면은 역대 최고치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지난 대선 사전 투표 첫째 날에 17.57%가 당일 최고치였습니다. 첫날 끝까지. 네, 첫날 끝까지.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에는 지난 대선에 36.93%로 사전 투표가 마무리되거든요. 아, 이틀 동안. 네, 그러면 지금 첫날 수치치고는 굉장히 좋은 거죠. 네. 5시 기준 17.5일이면 당연히 0.06%만 넘으면 뭐 네. 첫날 최고치를 이제 갱신하는 거니까 예, 아마도 이걸 넘어가지 않을까. 사상 최고치가 될 사상 것이다. 최고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보니까 호남 쪽이 좀 높은 역시 것 늘 같더라고요. 그랬어요. 호남이. 네. 늘 네, 그랬어요. 사전 지금 전남이 최고예요. 32.02% 지금 음. 연합뉴스에서 나오는 내용이고요. 32%면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전체 유권자 중에서잖아요. 그렇죠. 엄청 높은 그 건데. 투표율만 봤을 때 그래서 평균이 17인데 전남이 32니까 거의 두 배 정도 네. 되는 거고 역시 이번에도 대구 쪽은 11.95% 5시 현재 기준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사전 투표를 할 때마다 그 지역별 차이라고 할까요? 이번에도 좀 확인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이게 사실은 뭐 이념이나 지역으로 사실은 나눠 가지고 사전 투표율이 높다 낮다를 가르는 뭐 그런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는 보는데 네. 저도 이제 뭐 이렇게 누가 취재 차원에서 어디 가서 떠들려면은 보수 카톡방 이런 데 한두 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사실 몇 개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보면은 대부분 다 이제 보수 유권자, 그러니까 뭐 이제 제가 보기엔 보수라는 이름도 좀 아깝긴 한데 이제 이분들이 얘기하는 건 대부분 본투표를 해야 된다. 아. 사전 투표 못 믿는다. 부정선거론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서가 그렇구나.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부정선거론이 오히려 보수의 발목을 잡는 것 같은데 사실 본투표 날에 무슨 일 생기실 수도 있잖아요. 모르는 거죠. 갑자기 글쎄. 뭐 아플 수도 있고 네, 아프실 급한 수도-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나가기가 귀찮아지실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 가장 그러니까 저 아주 개인적으로는 저희 어떤 그 게으름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사전 투표를 하다가 요즘은 그냥 그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냥 네. 오전 시간에 가가지고 뭔가 한 표를 행사하고 오는 게 아무데나 가도 되니까. 저 개인적으로 오늘 아침에 갔더니 출근하시면서 그 한 표를 행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 제가 8시 한 50분에 갔거든요. 그래서 투표하고 출근하시는 분한테 민폐 안 끼치려고 네, 저는 좀 자유로운 직업이니까 네. 조금 늦게 가긴 했는데 네, 관 외 지역에 굉장히 긴 줄들이 있더라고요. 정작 요 내에서는 몇 명 없었고, 아, 그러니까 우리 관외 지역은 별로 없었고 아. 관외에서, 네, 그러니까 출근길이라는 게 딱 역력히 보이는 가방 들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 번화가에 사시나 봐요. 사무실 많은 동네. 조금 많습니다. 좋은 동네 사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이번 사전 투표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번 대선이 치러지게 되는 배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는 그 계기는 윤석열 씨가 마련해 준 거고 네. 윤석열의 파면으로 인해서 이 내란의 진압과 종식이라는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반드시 투표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여론조사상 본다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혹은 민주진보 진영이라고 자신을 일컫는 분들의 대부분 적극 투표 의사가 50%를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꼭 그게 아니더라도 뭐 진영이나 이념을 떠나서 갤럽 기준으로 보면 반드시 투표하겠다라는 응답이 86.8%거든요. 아. 그러니까 투표는 분명히 하겠다라는 의사를 네. 명백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네. 사전 투표가 지금 진행된 지가 벌써 10년이 좀 넘었을 겁니다. 네. 뭐 제도 자체가 이미 잘 정착이 돼 있고 실제 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6월 3일에 놀 때 놀더라도 점심 시간 좀 짬을 내 가지고 미리 투표해두면 마음도 편하고 놀 때 좀 자유롭다 보니까 젊은 층들 같은 경우 이동도 잦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 앞에 있는 월요일 뭐 대휴 써가지고 연이어가지고 놀러 가실 분들도 있다 보니까 네. 오늘 좀 첫날이라 많이 몰리는 것 같긴 합니다. 아, 우리 체리캣님, 강8450님도 다 사전 투표 하셨대요. 아, 네, 저는 내일 할 예정인데 오늘 네. 이슈가 너무 많아가지고 공부하느라 못 나갔어요. 네. 내일은 반드시. 네. 내일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후보들 또 투표했죠. 대선 후보들이 과거에는 생각해보면 본투표 날 같이 이렇게 투표하는 게 네. 관행이었던 것 같은데 사전 투표 첫날 그냥 다 했네요. 요즘은 심지어 그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김문수 후보까지 아, 김문수 후보 네, 투표를 할 정도니까. 사전 투표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사전 투표는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고 계속 과거에 주장하시던 분 아니세요? 지금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장하고 네. 계세요? 의혹이 있다면 여러분들 신고해 달라 뭐 이런 취지 어. 얘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사실 근본적으로 부정선거 그 의혹에 있어서 선긋기를 여전히 안 하고 계신 걸로 아. 보이죠. 근데 일단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옛날 보면 이제 가족끼리 혹은 뭐 부부끼리 뭐 이렇게 투표하는 그런 장면들이 좀 네. 익숙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청년들과 같이 투표하는 그런 아. 모습들을 보였어요. 신촌에서. 신촌에서 네, 대학가에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이 청년의 시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하고 이번 대선이 그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쨌든 젊은 층의 투표율이 좀 낮은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투표를 독려할 겸 첫날 신촌으로 갔고 서울 신촌에서 그렇습니다. 했고. 네. 김문수 후보는 딸과 함께 인천 계양구에서 인천 투표. 계양구요? 네, 인천 계양구. 아, 인천에 인연이 있으신가? 어쨌든 경기도지사를 하셨으니까 경기도 네. 아니잖아요. 경기도 인천이구나. 인천은 광역시입니다. 인천 계양구는 주소지가 그쪽. 아니 그거랑은 아마 아니죠. 저격인가요? 저격성 이재명 저격성 후보. 행보라고 이재명 봐요. 후보의 그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에 가서 이제 보란 듯이 아하. 저격성 사전 투표를 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아. 네, 실제 그런 목적이 있다라고 보고요. 여기서 나온 이제 멘트들을 좀 보면 이게 부정 선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부실 선거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투표 자체가 부정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투표는 잘못된 것이다. 네. 온갖 부정으로 얼룩져 있기 때문에 투표가 무효라는 건데 네. 부실 선거는 사실 부정하고 다르잖아요. 우리가 사실 일을 하다 보면 좀 부실한 행정이 있을 수도 네, 있는 네, 거고 네, 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실수가 있는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사전 투표를 하려고 하면 계속 부정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도 뭐 이제 사전 투표 이후에 나왔던 김문수 후보의 언급들을 보니까 사전 투표를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관리 부실이 일어날 수도 있고 부정 선거 소지도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지만 철저히 감시해서 부실함이 없어야 된다라는 걸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끗 차이긴 한데 본인도 사전 투표를 하려면 그렇게 좀 항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도 했어요. 사전 투표를 안 해버리면 전체 투표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우리가 불리해진다. 그래서 반드시 사전 투표를 하라. 그래서 약간 그 문장들이 모순되는 게 조금 있어서 그러네요, 예, 조금. 해석하기가 좀 난해합니다. 말씀이 길어지시면서 김문수 후보 어록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계엄은 제가 유신 때부터 반대했던 사람이고 계엄은 진짜 나쁜 것이고 알았다면 반드시 막았을 것입니다만 내란하고 계엄은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프레임을 바꿔 보려고 노력을 한다든지.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네, 그 내란죄가 유무죄가 나와야만 꼭 내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냐. 그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내란 행위라는 거를 12월 3일에 전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다 봤는데 이걸 지금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해가지고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태극기 부대하고 그렇게 부정선거를 외치다가 부실 관리로 이렇게 살짝 단어를 바꾸시는 뭐 잘 먹힐지 모르겠습니다. 이준석 후보도 투표했나요? 예, 이준석 후보도 동탄에서 사전 투표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제 네. 아마 제가 동탄 주민들을 꽤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제 그 지인들이 동탄에 많이 살기도 하고 실제 방송을 하시는 분들 중에 지금 이준석 후보의 지역구에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요? 제가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이 뭐라고 하죠. 동탄 주민들의 책임이 있다라면서 손가락질을 많이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번에 이 유세 일정 중에 동탄 방문 일정이 아마 아예 없었거나 아주 적게 동탄을 방문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동탄 주민들도 지역구 관리에 대한 부실함에 대해서 불만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제 지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탄에서 사전 투표를 하면서 자신이 뭐 과거 저희가 이 방송에서 다뤘습니다만 노무현 정신을 입증해냈던 동탄의 기적을 이번에도 만들어내겠다라고 이번 유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다 자연스럽게 자신의 지역구이기도 하고 동탄의 기적과 연결되기도 하고 또한 노무현 정신과도 연결되는 동탄을 사전 투표지로 정한 게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예측들을 언론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징을 획득하려고 했다. 예.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는 부산에서 투표했다는 또 기사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부산이 부산이 지금 판세가 막상막하일 걸로 예상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기도 하고 이제 사실은 처음에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선거 운동 일정을 잡는 과정에서 영남에 많이 공을 들였는데 최근의 여론조사까지 그러니까 공표 이전까지 여론조사를 보면 TK와 PK를 사실 상당 부분 이재명 후보가 많이 올려놨었는데요. 네. 많이 빠졌다라는 평가를 선대위 차원에서도 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TK, PK에 대한 중점을 또 두기 위한 그런 사전선거 행보라고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이 그 HMM 본사 이전 공약 그리고 뭐 해사법원 부산 설립 공약 이게 주 공약에서 뭐 빠졌다라면서 이제 그거 가지고 부산 인심이 조금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간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아니다 우리 세부 공약에는 그거 집어넣었다라면서 지금 반박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어찌됐든 부부가 뭔가 협업 분업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한 분은 지금 서울 신촌에서 한 분은 부산에서 이렇게 뭐 투표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네. 말 그대로 정말 깜짝 방문이었던 것 같긴 합니다. 네네. 그렇군요. 비공개였다고 하는데. 네.
그런가 하면 이거는 제가 기사 보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하고 궁금했는데 김문수 후보가 어젯밤에 거의 자정 다 돼가지고 국회에 가서 네. 이준석 후보를 찾아다녔다는 기사가 네. 오늘 새벽에 딱 일어나자마자 보니까 떠 있더라고요.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11시 어간이었어요. 밤 11시 제가 보통 일정이 11시 반쯤에 끝나는데 그 사이에 이제 국회의원회관을 방문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지역 일정을 마치고 올라온 이유가 천하람 의원실에 이준석이 있다더라 이제 이런 제보를 받고 일단 의원회관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안타깝게도 이준석 후보는 외지에 있었고 네. 전화를 걸었지만 만날 수가 없었던 어. 그래서 뭐 일찌감치 돌아간 걸로 알고 네.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일화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고 오전 6시에 사실은 이제 과거에 뭐 안철수 후보라든지 이제 여타 그 단일화의 시간들을 보면 새벽에 좀 이뤄지는 경우들이 왕왕 네.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아직 새벽 3, 4시에 기적이 있다 이제 이런 희망을 가진 일부 보수 여권자들도 계십니다만은 어제 그런 기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다만 아직까지도 단일화에 대한 한 줄기 가능성을 아예 내려놓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단일화는 사실상 불발됐다고 발표를 했지만 중요한 건 오늘도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가 결렬된 이후에 관계자 일부가 사실은 본투표 이전에도 만약에 단일화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는 그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라는 인터뷰를 하긴 했거든요. 근데 뭐 오늘 오후에 권성동이 공식화를 해버리면서 단일화는 없다라고 이제 사실 봐야 되겠죠. 근데 단일화 계속 이렇게 끝까지 매달리는 게 사실 진짜 단일화 하려고 그런다기보다는 선거에서 졌을 때 단일화 안 해줘서 졌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네, 알리바이 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가 1+1은 1이다라고 말씀을 네, 드렸었잖아요. 네. 이번 단일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시너지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선거의 달인들인 그분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뭐 서로 이제 각자 계산기를 굴렸겠지만 서로 알리바이용으로 여러 가지를 이제 포석을 깔아놨겠죠. 그런데 이미 단일화는 뭐 이준석 후보가 안 한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고 그런다고 해서 꼭 단일화가 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사실상 기자회견을 빙자해서 선거 운동을 여러 차례 하셨죠. 이준석 후보가. 근데 김용태 이 비상대책위원장이 한 27일인가요? 며칠 전부터 이제 3자 구도로 해도 우리는 이길 것이다라고 해가면서 약간 좀 출구 전략을 세웠고 권성동 그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며칠 전부터 그런 출구 전략에 가까운 뉘앙스의 발언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그것도 약간 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워낙 그 이준석 후보가 강력하게 여기에 대해서 선을 긋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거예요. 국힘의 그분들이 지금 선거 경력, 정치 경력이 한두 해인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뭔가 가능성이 어느 정도 보이기 때문에 하지 정말 아예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달려가서 했었을까. 그래서 저는 이준석 후보 혹은 그 캠프 측에서 약간 투트랙으로 움직였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뭔가 해줄 것처럼 고민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또 정작 후보는 안 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식의 어떤 나름의 전략을 세우는 것 같은데 정치권에서 뭐 말바꾸기나 이런 이중 전략 같은 경우는 워낙 뭐 쉽게 볼 수 있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국힘이 끝까지 가다가 결국은 이제 하루 이틀 앞두고 약간 발언의 수위를 낮추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준석 후보가 이 단일화 거부 선언 기자회견도 했었고 네. 그리고 거부 선언 기자회견 했잖아요. 네. 처음에 했었고 네. 그러고 나서도 또 이제 두 번이나 제 기억에는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단일화는 절대 하지 않는다라는 강력한 입장을 피력하면서 어찌 보면 협상력 자체를 높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그 단일화의 희망을 그냥 깡그리 밟아버리는 그런 모양새가 돼버렸고 언론에 쏟아내면 쏟아낼수록 사실은 만약에 하나의 그때 희망이 있다라고 그 희망의 불씨를 살리기가 어렵잖아요. 너무 멀리 가버렸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지금 이준석 후보 측에서 만약에 단일화를 하고 싶었던 사람이 뭐 선대위 관계자든 이준석 후보의 측근이라고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단일화가 어려운 분위기로 나아가는 방향이었고요. 두 번째는 재밌는 게요.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가 실제 어려워지고 이제 3자 구도, 뭐 사실상의 4자 구도로 선거를 치르게 되면서 진보 SNS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준석을 찍으면 이재명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녀요. 진보 유권자가 보수 카톡방이나 보수 유권자들에게 자 이준석을 찍으면 이재명이 됩니다 라고 하니까 당연히 김문수 쪽으로 표가 몰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또 보수 유권자들은 이준석을 찍으면 보수가 망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준석을 아무도 찍지 않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진보 보수 다 그냥 양쪽으로 진영이 몰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이준석을 찍으면 어차피 망합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반대 진영의 유권자들만 꼬시고 있는 거죠. 이게 참 웃긴 장면입니다. 그게 좀 특이한 장면이네. 보통은 이제 예를 들면 양편으로 갈려서 막 싸우는데 제3 후보가 있으면 상대편한테 네.
제3 후보를 찍는 것도 하나의 옵션이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면서 표가 분산되도록 하는 이번엔 게 그게 보도일 아닌 것 것 같은데 같아요. 그게 네. 아닌 거네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또 김문수 후보 행보가 난 참 의아한 게 밤에 그렇게 국회 찾아가서 이준석 후보한테 단일화하자고 말할 거면서 또 오늘 오전에는 윤상현 의원하고 같이 딱 무대에 서가지고 같이 만세 부르면서 선거운동 하더라고요. 근데 윤상현 의원은 사실 초지일관 계엄은 정당한 것이고 사실상의 탄핵은 하면 안 되고 여기는 사실상의 윤 어게인 라인이에요. 윤석열 라인이죠. 네, 윤 어게인이라고 해야 돼요. 윤 이거 어게인. 지금 갈짓자 행보인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이 너무 이해가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 있는 장면들이 사실은 최근에 별로 없어요. 없긴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윤상현은 그냥 윤건희의 상징인 거잖아요. 윤 어겐 뭐 지금 그냥 윤건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네네. 상징이고 그리고 원래대로라면은 한덕수 씨를 몰려고 했었잖아요. 후보로 한덕수가 이제 한덕수를 몰다가 안 돼서 김문수가 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지 않는 스스로 어떻게 보면 일종의 피해자가 됐던 김문수 후보가 그 윤건희의 상징인 윤상현 의원을 이 위원장 자리에 선대위원장 자리에 앉힌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넌센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 이러실까? 첫 번째는 그 김재원 비서실장인가요? 후보 비서실장이. 네네네. 지금 선거 때는 말 그대로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야 될 때다. 그러니까 지금 뭐 갭하고 뭐 색깔이고 다 필요 없고 일단 후보가 정해졌으니까 누구든지 다 도와야 된다. 라는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정말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려고 했다라는 어떤 작은 해석도 하나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저는 궁극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대선에는 관심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차피 대선에 대해서 뭐 이길 수 있다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윤상현 의원을 그렇게 앉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죠. 중도 확장해야 될 텐데. 네네네. 윤건희의 상징인 윤상현을 앉힌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대선의 결론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이미 김문수 후보는 그냥 인지를 하고 이런 행보를 보이는 게 아닐까. 네, 자포자기한 심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저는 한편으로는 김문수 후보는 이 대선에서 만약에 패배를 하게 되면 당연히 패배의 책임을 지고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함께 두 사람은 당연히 공식적으로 물러나는 것이 사실 정치적인 네. 순서잖아요. 네네네. 그 절차에 대해서 뭐 사실 의심이 없습니다. 네. 근데 그 이유가 문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까지 열심히 자기 홍보를 하고 정치적인 어떤 자신의 화양연화를 겪어봤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긴 할 것 같아요. 여기서 과연 끝을 내고 싶을까요? 이대로 뭐 정치계를 은퇴하진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자신의 지분을 좀 확보하기 위한 사전 밑작업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윤상현 이 의원이 여기에 올라와서 유세하는 게 별로 신기하지 않은 게요. 김문수 캠프의 원래 선대위원장이었어요. 초반에도. 초반에 경선 때. 초반에 경선 때.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그 한덕수 후보로의 그 한덕수 총리로의 후보 교체 이런 사건 어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잠시 뒤로 빠졌다가 이제 재등장한 것뿐이지 네. 사실 색채는 그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대구에 자주 갔잖아요. 네. 저는 김문수 후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대선 이후에 제밥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를 활용해서 김문수 후보에게 당에 있는 사람들과 적당히 잘 지내서 차후의 지방선거에 나의 한 자리를 맡아주고 또 나중에 정치적인 재기나 부활을 김문수 후보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느냐. 결국에는 친윤계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친한계 쪽보다는.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네. 그래서 대선이 끝나면 이제 논공행상이라기보다는 뭐 이제 자리 싸움을 할 텐데 네. 그 자리를 누가 나눠 먹을지에 대한 힘과 힘의 대결에 앞서서 이제 뭐 자리 하나씩 챙겨주고 이제 카메라에 비춰주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중에 형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아니면 상현 씨가 나 좀 더 도와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맥락을 좀 깔아가는 자리가 아니겠는가. 근데 저는 아무리 보수라도 친윤하고 윤어게는 다르잖아요. 다르죠. 윤석열 복귀를 꿈꾸는 정치 세력이 현존하고 있잖아요, 우리한테. 친윤 뭐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일 때 협조해서 뭔가 했을 때 뭐 정책을 잘못하고 그런 건 있더라도 데려오는 것은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김문수 후보가 윤상현 의원한테 손을 뻗친 건 윤어겐을 데리고 들어와서 당에서 지분을 행사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그거는 너무 뭐 심각한 거 아니에요? 당 내에 있는 여전히 당원의 절대 다수가 여전히 윤석열을 그리워하는 사람들로 저는 구성돼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대구 지역을 제가 언급해서 빼놨는데 대구 경북을 유독 많이 방문해서 누가 그 대구 지역에 이제 맹주가 되겠습니까? 사실 가장
자신을 위해 열심히 뛰었던 김재원 씨를 살려내야 되거든요. 김재원 씨조차도 이제 대구시장 자리가 비어 있기 때문에 네네. 너무 하고 싶을 겁니다. 지금 첫 번째 도전이 아니라 여러 차례 도전했는데 무산이 됐고요. 홍준표 시장이 떠났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지역을 위해서 저는 대구 일정을 꽤 많이 잡았고 네. 보수의 결집을 위해서 자신들을 좋아하는 당원들을 늘리기 위해서 대구 경북 지역을 많이 방문했다. 근데 거기엔 여러 가지 포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정치적 부활, 자신들과 함께했던 사람들의 정치적 부활, 네. 이 모든 것을 위한 포석이었다고 봅니다. 근데 좀 약간 지금 말씀하셔서 생각이 난 건데 얼마 전에 갑자기 이제 국힘에서 당원을 개정한다고 뭐 추진한다는 기사가 네.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어떤 이미지 이런 게 너무 안 좋으니까 사실상 당을 완전 히 장악하고 대표를 막 네네네. 몰아내고 이런 걸 했었으니까 그래서 당과 대통령을 분리한다는 네. 조항을 신설하고 그리고 개파 불용 조항을 같이 넣겠다 이런 얘기를 갑자기 뜬금없이 들고 나왔어요. 네, 그건 조금 후회해도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지금 선거 때문에 바빠 죽겠는데 지금 당원들한테 또 그걸 해서 당원을 어떻게 개정한다라는 그 스케줄을 왜 지금 내놓느냐라고 하면서 친한계에서 반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동훈계를 배제하려고 하는 것이다. 네, 결국은 우리를 불용하겠다는 뜻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친한계 일부에서는 결국은 그 역개파 작용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서로 뭐 개파라고 하면서 사실상 친한계를 몰아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말씀하시니까 이후에 당권 투쟁에서 약간 연결되는 얘기 같아서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다라고 내부에서 막 불만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개파 불용이라는 게 대통령을 포함해서 특정인이 중심이 되거나 특정 세력이 주축이 돼서 당내 민주주의와 자율성 및 자율 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겠다. 개파 모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지금 부산 뭐 대구 뭐 어디 청주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유세했었던 한동훈계 의원들과 한동훈을 겨냥한 것이라고 사실상 봐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말라. 이게 웃긴 게 이제 비대위를 열어서 이런 건을 의결을 하는데 사실은 사전 투표와 관련된 어떤 뭐 선대위 차원의 지도부 차원의 전략이나 이런 걸 논의를 안 했어요. 오히려 이걸 의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어차피 저는 지도부나 이런 사람들도 대선은 어차피 물 건너간 거고 다들 딴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향후에 뭘 해야 될까? 어떻게 저 친한계들을 몰아내지? 쟤네들 너무 세력이 커지고 있는데 당원들을 자꾸 가입시키는데 어떻게 한동훈을 막지? 아마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심리적 분당 맞다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네. 이준석 긴급 기자회견. 이거 다뤄야 돼요, 진짜. 이거 간략하게 의견만 주시고 우리 공약 얘기도 해야 되니까 네. 중요한 얘기니까. 자, 오늘 오전에 이준석 후보가 또 긴급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긴급 기자회견 매일 여는 것 같은데 매일 긴급한지는 모르겠는데 기자회견 내용은 지금 그 혐오 발언에 대한 얘기죠. 다시 한번 변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굳이 이걸 옮겨드릴 필요가 없는 내용이요. 저는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을 때 정말 0.01%의 기대를 가져봤습니다. 설마 이거 사과하나? 사전 투표도 앞두고 있고 뭔가 좀 대통령 후보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가? 자신의 잘못을 진정성 있게 뉘우치는 모습 혹은 눈물쇼라도 할까? 이 생각을 했거든요. 전혀 제가 생각했던 99%의 가능성으로 그는 전혀 사과하지 않았고요. 사과라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라는 방식이었어요. 첫 번째는 내 발언 어디에 혐오가 있느냐. 그리고 이 혐오라고 가짜 뉴스를 만들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들 모조리 다 고소하겠다. 네. 특히 뭐 민주당 쪽 인사라든지 유튜버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포문을 던졌습니다. 협박을 했죠. 이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전 대선 후보로서 이런 협박을 한다는 건 정말 안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사전 투표 날에 하필이면 이런 일을 벌인 거고요. 더불어서 이재명 후보의 아들을 겨냥한 내용이었는데요. 이게 조금 뭐 복잡하긴 한데 이 내용을 제가 굳이 언급을 하면서 이 이슈에 빨려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프레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서 본질은 이준석 후보라는 사람이 우리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중앙선관위 대통령 후보 TV 토론 자리에서 사실상의 대국민 언어 성폭력 행위를 저질렀다는 게 본질이에요. 그렇죠. 그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이 사건인 거죠. 이게 사실. 본질이에요. 네. 사실은 이게 왜 나왔는지의 맥락을 설명하기 이전에 공중파에서 할 수 없는 얘기. 근데 그리고 그것에 대해 그 행위에 대한 설명은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없었어요. 뭐 이제 그 행위에 대해서 왜 나왔는지의 혐오가 맥락을 아니다. 그러니까 변명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발언 자체는 네. 혐오가 아니다. 검증을 하기 위한 거라고 했어요. 그게 대통령 후보에 대한 단계적 검증이었지. 이거는 최대한 그러니까 자신이 정제했다라고 이미 밝히기도 했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가치 중립적 표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또 전해드리는 게 또 분노스러운데 아무튼 이게 이준석의 말을 듣고 전하다 보면
이 사람의 변명을 저희가 자꾸 나르게 되니까 그러니까요. 본질은 이준석이 잘못했는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변명으로 얼룩졌고 심지어 가치 중립적인 표현이었다는 황당무계한 궤변을 늘어놨다. 근데 이거를 지금 들어달라라고 기자들 앞에서 발표했다는 게 저는 정말 아연실색했습니다. 네. 전혀 긴급하지 않고요. 네, 기자회견 제발 그만 좀 하시고요. 네, 공중파에서 제발 10% 정도밖에 안 되는 후보가 정말 그 유시민 작가 말대로 한 10배 정도의 지금 언론 세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 과거 맞아. 후보 같으면 어떻게 네. 저렇게 그러니까 저는 사실상 언론이 가장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딱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집에 가서 엄마가 주는 밥 좀 먹고 인간이 돼서 좀 나타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맞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경찰 검찰 조사 충실히 받아라. 그 정치권에서 퇴출되길 원하고요. 명태균 여론조사 뭐 의혹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장 그 말도 안 되는 그 발언 때문에 지금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고요. 인권위 진정 35건 정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사 잘 받으시고 문명인으로서 그리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네, 제발 조용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커뮤니티 여론은 어때요? 커뮤니티, 박영식 의원님. 네. 네. 뭐 커뮤니티라는 게 이제 그 혹시 이준석 지지층의 커뮤니티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지층과 뭐 그래 일반적인 보수 커뮤니티. 일반적인 여러 보수 군데. 커뮤니티나 다른 이제 흔히 얘기하는 진보 진영의 커뮤니티는 다 대동단결이에요. 사실 보수 커뮤니티에서도 이건 좀 선을 넘었다라는 반응들이 진보 많이 커뮤니티는 있습니다. 뭐 그럴 것 같고 네, 보수 네. 쪽은 어때요? 보수 쪽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전통적 보수 기반 혹은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는 이준석이 이준석했다라는 반응이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도 김문수는 이러지 않지 않냐. 김문수가 네. 아무리 우익적이고 극우적이고 극단적인 발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TV 토론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공중파가 뭐 하는 곳인지를 그래도 피부로 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과거에 또 정치도 해봤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자리에선 그런 발언이 허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 네거티브나 마타도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후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가족과 관련돼서 혹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함부로 얘기했다가 또 고소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걸 김문수 정도는 알지 않냐. 근데 이준석은 왜 이런지 자기도 이해를 못하겠다는 게 전통적인 보수 커뮤니티의 반응이고요. 잘했다고 박수치고 사과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쪽은 FM 코리아입니다. 그럼 거기 한 군데만. 사과하지 말라. 사과하지 말라는 반응이고 그래서 지금 이 분위기가 요상하게 돌아가다 보니까요. 어제까지도 그랬고 오늘 제 기억은 오늘 오전까지도 일부 그랬던 거로 보는데 개혁신당의 이준석의 오른팔 왼팔들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뭐 이기인 최고위원이라든지 천하람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발언이 굉장히 두둔해 왔어요. 근데 오늘 오전자 인터뷰를 보니까 이거는 이제 표현에 대해서는 좀 사과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약간의 이제 입장 변화가 보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절대로 이준석 후보가 천하람 의원의 요구나 혹은 뭐 이제 당 밖에서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도 이준석 후보에게 이건 너무한 발언이라고 지금 비판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이제 이런 압박을 듣고 나서 절대로 사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과를 해버리면 그동안에 자신이 2박 3일 동안 보였던 입장 자체가 뭐 이제 무너지는 거잖아요. 네네. 저는 그냥 이준석대로 살았으면 좋겠고 지금 이준석의 모습은 윤석열 그대로예요. 네. 이 유권자들이 이준석은 윤석열이구나. 네. 윤석열과 다를 게 하나도 없구나. 그냥 자신의 윤석열은 극우 유튜브만 보다가 국정을 말아먹었잖아요. 네. 이준석은 팸코만 보다가 선거를 말아먹었거든요. 저는 이대로 그냥 평가를 받고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오롯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또 사과를 해가지고 뭔가 동정론을 얻거나 어줍지 않은 눈물쇼를 할 거라면 전 이준석답지 않다. 끝까지 가시라. 근데 원래 팸코가 그런 분위기였나요? 좀 시니컬한 부분도 있지 않았어요? 과거에 이제 쿨하고? 비판적인 지지를 보였던 게 이준석이 개혁신당에 막 잡다구니하게 여러 색깔들을 섞어가지고 이낙연의 당과 합치고 혹은 뭐 류호정이라든지 이제 이런 정의당 쪽에서 분들과 좀 갔었죠. 정의당과 합쳤을 때 그때는 비판이 엄청나게 거셌죠. 비례 1번을 누굴 주느냐를 놓고도 굉장히 그 당원들 사이에 분란이 심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20일이 안 돼가지고 당을 스스로 뽀개버리는 그런 일을 벌입니다. 근데 그 일의 중심에도 팸코가 있었어요. 팸코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비판을 했거든요. 이낙연 배신하고 갈라서고 이랬던 그 과정. 이런 식으로 무지개색으로 합쳐버리면 개혁신당의 색깔이 없다. 이러려고 우리가 너를 지지한 게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이제 비난을 하면서 이준석이 돌아서는 가장 큰 배경이 팸코였죠. 근데 어떻게 지금도 팸코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개혁신당 자체가 팸코당 같은
형태가 된 거네요. 뭐 단언하고 싶지는 않지만 뭐 이제 고소를 하신다고 하니까 단언하고 싶지는 않지만 저는 펜코와 이준석은 사실상 한 몸이 아니냐라는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아, 아니 뭐 멀리 갈 거 없이 그 당에서 나오신 김용남 의원 그리고 허은하 전 대표. 네, 전 대표 그 교수님하고 제가 성함이 헷갈렸어요. 그분들이 그냥 증명하고 있잖아요. 하루에도 여러 번씩 들어가서 보는 것 같더라. 거기와 그 단절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정치를 못 한다라고 지금 그 목격자들이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 반성도 안 할 테지만 지금 뭐 사과한다고 해서 그게 진정성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죠. 예, 전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스스로 소멸하는 길로 접어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버텨온 것도 대단하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시고 마지막으로 대선 공약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대선 공약집 내놨는데요. 이전에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 쪽도 공약집을 내놨기 때문에 이제 모든 후보들이 공약집이 공개된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막판에 공개하는 관행은 정말 좋지 않아요. 근데 너무 제가 좀 늦었어. 그동안의 경험으로 이거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싶은 게 대선 캠프에서 항상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항상 공약을 내놓으면 엄청 이렇게 거대 정당 같은 경우 종합적으로 내놔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엄청 꼬투리 잡힌다. 그리고 한 군데군데 편집해가지고 언론이 비판하는 맞아요. 기사를 쓴다 그래가지고 특히 민주당이 더 늦게 내놓거든요.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미리미리 내놔서 검증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공약집이 공개됐고 방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두 분 인상적으로 보신 내용을 각각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도 그 민주당 쪽 출입하는 기자한테 야 빨리 좀 줘봐라 그래가지고 PDF 파일을 봤는데 뭐 양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3대 비전, 15대 정책 과제 그리고 247개 세부 공약 이렇게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 경제안보 한반도 평화, 국민생활 안정 이렇게 세가 크게 있는데 저는 제 관심 있었던 게 제가 취재도 한참 했었던 거고 기후 에너지부 설치한다는 게 네. 가장 반가웠습니다. 아, 저는 항상 이 기후 뭐 우리나라 분들도 기후 문제 굉장히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많이 신경을 쓰고 그건 우리가 미래에 정말 닥칠 재앙이라고 다들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난 총선 때도 그 당시 어떤 교수님이 여론조사를 했었었는데 기후 정책을 보고 총선 때 뭐 표를 던지겠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셨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기후 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재명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후, 에너지, 인권 등 다양한 문제에 지금 산발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이고 통합적으로 이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 얘기는 지금 산업통상부에서도 뭐 기후 얘기를 하고 있죠. 환경부에서도 기후 환경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산업부에서 기후 얘기한다는 건 지금 사실 우리나라 구조에서 넌센스예요. 거기는 항상 제조업 기반 혹은 기존에 있었던 산업 중심으로 네네. 플랜을 짜는 부서기 때문에 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걸 좀 떼어놔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서 기후 그리고 환경부에서 또 기후에서 하나의 기후 에너지라는 방식으로 접근하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제가 바라던 건데 이 부분은 좀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하고요. 당장 작년 8월에 생각해 보시면 헌재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죠? 그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그 기본법이 헌법 불합치라는 판결이 작년 8월에 나왔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그때 젊은 그 이제 정말 젊은 사회들고 유아들도 있었어요. 이런 수십 명의 사람들이 우린 미래 세대고 우리가 어른이 됐을 때 이 기후 재앙이 있을 거다. 그런데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소송을 한참 벌여서 헌재가 낸 우리나라 첫 번째 기후 어떤 결과였던 겁니다. 당시에 헌재에서 2031년부터 49년까지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정확하게 그 지금 정부가 제시하지 않아서 이거는 어떤 그 정량적 수준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라고 헌법 불합치 그러니까 결정을 정부가 내렸어요. 기후 위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헌법 불합치다. 네, 맞습니다. 라는 네. 판결을 그렇죠. 유아까지 포함된 미래 세대가 끌어냈다 이 그렇죠.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 그게 8월은 너무 멀어진 것 같아가지고 지금 계엄 때문에 작년 하여간 12월 너무 이후부터 중요하지. 굉장히 네. 시간이 조금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조금 더 구체화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법을 당연히 개정해야 되고 또 기후 뭐 중립산업법인가를 이제 제정한다고 하고 해서 기존 지금 윤석열 정부는 모든 탄소 배출 이런 것들 다 뒷세대로 밀어놨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굉장히 환경단체로부터 그 영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내용이 충족된 것 같아서 저는 좀 기대해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시민사회에서는 또 청년들도 그렇고 기후 문제 너무 아무리 계엄 상황이라고 해도 너무 민주당 얘기 안 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이런 그 비판도 불만이 있었는데 있었어요. 상당히 수용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일단
플랜은 괜찮은데 직접 실행에 옮기는지는 또 매의 눈으로 관찰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후 네. 에너지 부를 만드는 거는 큰 공약인 것 같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패러다임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한마디로 그 뭐 얘기했지만 원전 의존도 조금 줄이고 그리고 석탄 뭐 이런 거 좀 줄이고 화석연료 줄이고 재생 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아리백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글로벌이 그렇게 가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실상 섬이지 않습니까? 북한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면을 쭉 연결해서 그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고 여기서 재생 에너지를 해서 뭐 배터리나 뭐 전기 자동차 등등 거기에 이제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런 플랜들이 있는데 잘 이 계획대로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앞으로 기후 얘기도 종종 해주세요. 막 이렇게 예. 눈에서 번쩍번쩍 빛이 나시네요. 기후 얘기 갑자기 기후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알겠습니다. 네. 박영식 에디터님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은 그 원래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할 때부터 저는 이제 애묘인이자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고 고양이. 사실은 고양이. 그 저는 우리 인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지구가 더 건강해진다 맞아요. 이제 이런 위주의 사람이거든요. 진짜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은 어디 뭐 토론을 하거나 이런 방송에서 나오면 좀 급진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간에 준하는 만큼 동물을 우리가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이라 이 경기도와 성남시장 하실 때 이제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뭐 한 100억 정도 들여가지고 심지어 길고양이를 위한 이제 유기묘 입양센터 이런 것들을 건립한 적도 있고 하다 보니까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맞는데 실제 뭐 외연 확장을 해야 되고 뭐 중도 보수에 또 표까지 끌어들여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너무 동물 정책을 진보적으로 가긴 어려울 것이다 이런 한계점이 있었을 거라고 네. 봐요. 근데 다만 동물 공약을 좀 보고 나니까 일단 동물 보호만이 문제가 아니라 동물 복지를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정책을 꾸며보겠다라는 그 의지가 네. 눈에 띄어서 여러 가지를 좀 봐왔는데요. 이거 역시 아까 우리가 뭐 어떤 부처별로 하나의 업무를 막 분산시켜 놓은 게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동물 관련 업무도 마찬가지거든요. 농림축산부도 하고 뭐 해양수산부도 하고 환경부도 하고 뭐 무슨 지방자치단체는 또 지방자치 나름대로 하고 하다 보니까 동물 보호 업무를 하나로 좀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다뤄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동물정책기본법, 동물복지기본법 이걸 제정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겠다. 이거 일단 되면은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일단은 만약에 이대로 추진되면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반려동물들 키우시는 분들의 제일 필요한 건 사실 동물을 치료하러 갔을 때 동물병원에서 이제 이 보험이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비용이 많이 들어서 동물을 버리는 경우도 막 생겨요. 진짜 의료비 부담됩니다. 유기동물이 네. 생기는 거죠. 의료비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이제 고양이나 강아지들도 뭐 6박 7일 입원했을 때 병원비가 갑자기 300만 원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그냥 일상적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사실 동물을 키울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동물들을 위한 양육비 부담을 좀 덜겠다라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네. 월 평균 양육비의 40%에 이를 정도로 동물 병원비가 비싸다. 네. 경제적 부담이 심하다 보니까 동물 병원 비용에도 표준 수가제를 도입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굉장히 동물권을 주장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수년간 이제 주장을 해봤던 정책이에요. 네. 근데 이건 되면은 좋을 것 같아서 이거 관련돼서는 사실은 권영국 후보도 입장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물 치료할 때 진료비 부담을 바꾸겠다라는 게 좀 낮추겠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동물 학대 가해자한테 일정 기간 이제 동물 사육을 금지하게 만드는 동물 사육 금지 제도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요거는 일단 민주당이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공약을 내건 건 좋은데 제가 제일 필요로 하는 부분은 아직 이재명 후보 공약에는 도드라지진 않았지만 헌법에 동물 보호 의무를 생명 보호 의무를 명시하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면 좋아요. 근데 그것까지는 아직 못 나간 것 같고요. 근데 권영국 후보 쪽은 제 생각과 많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께서 여러 토론을 이제 하시면서 권영국 후보에게 여러 정책들을 제안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실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받으면 검토해보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토론 때 그랬죠. 저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도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대로 되면 좋은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권영국 후보의 그 동물 공약을 좀 검토해서 같이 플러스 알파로 합쳤으면 좋겠다. 요 대목을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지금까지 설명드렸고 딱 하나가 있는데요. 헌법 명시까지는 전 바라지도 않아요. 왜냐면 어려운 길이거든요. 어려워요. 근데 민법상 동물 지위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금 민법에 동물은 물건으로 돼 있어요. 맞아요. 생명이 아니라. 예, 그래서 만약에 내 동물을 누군가 해쳐가지고
뭐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거 이외에도 뭐 민법상 이 사람에게 어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동물에 대한 죄송하지만 가격, 그 비용 자체를 너무 현저히 낮게 잡아요. 네네. 그러니까 내 동물은 가족인데 누군가 내 동물을 해쳤을 때 고작 이 사람한테 받을 수 있는 비용 자체가 뭐 100만 원도 안 돼요. 이런 경우가 너무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민법상 동물의 지위를 물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독립적인 생명체로 명시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좀 바꿀 필요가 있는데 이걸 공약한 사람이 권영국 후보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꼭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좋겠다. 네. 아 그럼 정말 좋겠네요. 선진국일수록 동물복지가 정말 중요해지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항상 지난 몇 달 동안 같이 방송하면서 내란 얘기 내내 하고 뭐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누가 누구하고 친하고 이런 얘기 했는데 두 분 진짜 전문성 있으시네요. 앞으로 우리 좋아하는 전문성이 분야여서 새로운 정권이 바뀌면 새로운 세상을 같이 한번 만들도록 논의를 더 기후 담당, 동물 담당. 적극적으로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끝장 뉴스 이승원 평론가님, 박영식 에디터님이었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끝내주는 경제 이어집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또 간밤에 폭등했는데 어떻게 된 건지 들어보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뉴스토마토에서 6.3 대통령 선거의 개표 공개 방송에 구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파면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6월 장미 대선이 펼쳐지는 가운데 과연 21대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역사적인 순간에 뉴스토마토의 알찬 뉴스 콘텐츠와 풍성한 즐길거리를 모두 모아 준비했습니다. 6월 3일 오후 6시 이 토마토 빌딩 지하 1층 토마토홀에서 펼쳐지는 역사적인 순간.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5월 29일 목요일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간밤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었잖아요. 미국 시장이 출렁했고 엔비디아 주가 많이 올랐는데 지금 어떤 일이 반도체 업계에 벌어지고 있는지 AI판 어떻게 될 건지 최승병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간밤에 뭐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우리 여러 차례 얘기 나눴는데 네네. 뭐 2, 3년은 잠재력 있다 이렇게 계속 말씀 주셨는데 간밤에 또 실적이 괜찮게 나온 거죠? 네, 괜찮게 나왔습니다. 뭐 이번엔 사실 뭐 중국 수출 규제 때문에 부정적인 예상들이 굉장히 많고 일각에서는 좀 실망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경고까지도 있었는데 매출도 뭐 그 정도면은 선방한 거죠. 440억 달러 나왔고요. 네. 뭐 전년 대비 69.1% 성장했고요. 그리고 H20 수출 규제를 갖다가 반영을 했는데도 EPS가 괜찮게 나왔습니다. 이게 96센트가 나와갖고 네. 전년 동기 대비 57%가 올랐고 특히 컨센서스 대비해서 28%나 주당 순이익이 그만큼 올랐다는 거죠. 네, 보통 뭐 주당 순이익에서 좀 실망이 있을 것이다는 전망들이 있었는데 이거 뭐 28%나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시장에서 반응이 좋았고 지금 프리마켓에서 5% 이상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근데 지난 몇 분기 동안은 사실은 기대치가 너무 높아가지고 실적이 네. 좀 괜찮게 나온 것 같은데도 주가는 빠지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간밤에 실적 발표하고 주가도 괜찮았던 거죠? 그렇죠. 네, 보통 컨센서스보다 한 뭐 10% 정도 오르는 정도는 이 정도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오히려 그렇게 해석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28%나 이걸 상회하니까 이 정도면은 만족 이런 분위기가 지금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매출이 그렇게 많이 증가를 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매출이 아무래도 AI 가속기 요 GPU 수요가 여전히 지금 탄탄하다는 걸 이번에도 확인을 할 수가 네네네. 있었습니다. 전체 이제 매출 440억 달러 중에서 이 데이터 센터 향 매출이 지금 390억 달러, 그러니까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블랙엘 출하가 아주 순조롭게 되고 있어갖고 지금 하이퍼스케일러에 들어가는 게 매주 한 7만 2천 개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양이 계속 들어가고 있고요. 뭐 그것도 지금 줄 서서 계속 받는 중이고, 그리고 이번에 그 또 얘기가 되는 것이 대기업들, 주로 대기업에서 이제 AI들이 이런 뭐 하이퍼스케일러 이용하는 거 외에 자체 AI 이제 시스템들을 구축하는 이걸 네. AI 팩토리라고 엔비디아에서 네네네. 계속 강조해 왔는데 이것도 지금 선도적인 기업들이 설치해서 지금 잘 쓰고 있다. 이미 그쪽도 매출이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고무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수요가 좀 꺾이더라도 네. 그걸 우리가 다른 이때까지는 GPU를 못 받고 있던 뭐 중동이나 그런 국가에서 이걸 흡수해 줄 것이다. 그리고 각 이제는 기업들도 AI 투자를 본격화하면서 그쪽이 충분히 보충해 줄 것이다는 얘기가 우리가 해왔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그게 이번에 가시화되고 있다는 증거를 보이고 있는 거죠. 향후 전망도 괜찮게 발표를 했나요? 네, 특히 뭐 이게 아무래도 가이던스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뭐 실적 발표야, 그때 잠깐 출렁하더라도 네네. 항상 보면은 가이던스가 좀 부정적이면 그 다음에 확 꺾이는 이런 네네. 게 있었는데 이번엔 쭉 컨퍼런스 콜 들어보면은 가이던스도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 중국 관련된 매출이 향후에도 앞으로도 계속 손실 반영을 할 것이다. 이 부분들은 쭉 담담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장 이번 1분기만 하더라도 원래 중국 쪽에서 매출이 한 70억 달러 정도 나와야 되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뭐 15에서 20% 사이 차지하고 있죠. 근데 이번에 그 규제로 인해서 취소된 게 한 45억 달러다. 그걸 반영을 하고 지금 원래 2분기에도 다음 분기에도 80억 달러 정도 주문이 있었는데 그거 다 지금 못하게 생겼다. 네네. 그래서 앞으로 이 그동안 받아놓은 주문 처리하고 하면은 우리가 한 500억 달러 정도의 이 기회 손실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 매출로 뭐 충분히 메꿀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정도면 됐지라는 이런 시장의 평가가 나오고 주가도 계속 지금 좋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항상 이 업계에서 매출 총이익률이 또 중요한 지표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엔비디아는 매출 총이익률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더 요청 맞아요. 이걸 막 요구하고 네. 있었는데 지금 현재 매출 총이익률이 한 70% 초반이고 네. 이걸 앞으로도 순조롭게 올려나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매출 뭐 70%대 중반을 계속 완만하게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거죠. 더 계속 높인다고요? 네. 야, 이거 너무 높은데 사실. 네, 매출 지금도 총액이. 높아서 이게 어디까지 유지될까 계속 그게 조마조마했었는데 뭐 전혀 떨어질 기세는 안 보이고 더 올리겠다고 하니까 뭐 그래서 이만한 지금 주가 상승을 지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 저번에 브로드컴도 한번 설명해 주셨었잖아요.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나서 브로드컴도 되게 주가가 많이 오르고 그러던데 이게 지금 반도체 시장 전체가 좀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이런 효과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뒤따라오고 있는 건가요? 사실 뭐 지난 몇 달 동안에 트럼프의 이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반도체 쪽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죠. 네. 그래서 뭐 그동안 사실 엔비디아도 100달러 밑으로 내려갔었고 네. 브로드컴도 굉장히 많이 빠졌었는데 전반적으로 그 기저효과가 일단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러면서 이게 일시적인 거다 아니다 이게 완전히 수요가 꺾인 거다 그런 쪽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뭐 이전에 관세 전쟁을 좀 완화하려는 그런 시그널이 여러 차례 있었고 또 이번 실적 발표 전으로 이 AI 수요가 그래도 역시 탄탄하다 대기 네. 수요가 여전히 많다라는 것 네. 때문에 이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을 중심으로 이 반등을 지금 가파르게 이끌고 있었죠. 그래서 뭐 지난 석 달 동안 거의 40%, 50% 가까이 지금 반등이 있었고 다른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한 20% 정도 다시 올라왔다고 볼 텐데요. 이 AI 쪽은 반등이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뭐 엔비디아가 이렇게 확인을 해줬으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엔비디아가 지금 굉장히 성능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는 쪽으로, 그리고 그에 따라서 엔비디아가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브로드컴도 그 생태계에 같이 끼어서 올라갈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아, 그런 면에서 아무래도 뭐 브로드컴이나 또 오늘은 마벨이 또 실적 발표한 날인데 네. 마벨도 괜찮게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이런 뭐 삼두마차들 중심으로 해서는 일단 올라갈 것 같고, 근데 레거시 반도체 업체들은 아직 이 일시적인 반등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러게요. 그 AI 반도체는 이렇게 확 뛰는데 삼성전자 같은 곳은 이렇게 따라가는 분위기는 아닌 거죠? 네, 그냥 뭐 기저효과에서 어느 정도 반등한다 정도지, 이게 네. 추세적으로 아직 뭐 이 전자제품 전체적인 수요가 올라가는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요. 그리고 관세 전쟁이 아직 좀 여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레거시 반도체 업체들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아침에 그 미국 신문 그 알람 딱 올렸어요 저한테. 네. 보니까 관세 전쟁이 지금 어,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 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것도 지금 빅뉴스로 아침에 그러니까 떠올랐죠. 미국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네, 정책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그게 큰 뉴스네요. 네, 뭐 미국 차원에서는 지금 행정부와 사법부와의 건전한 견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네. 그걸 확실히 보여준 이 발표였는데요. 이번에 이 관세 전쟁이 있은 다음에 당연히 수입에 의존하는 여러 소상공인들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건의 지금 이 소송을 갖다 걸어놨는데 이번에 건 거는 아무래도 그 국제무역법원이라고 사실 평소에는 들어보기 힘든 법원이 하나 있습니다. 국제무역법원, 네, 별도의 법원이 있는 거죠. 네, 인터내셔널 트레이드에 관련된 그 법원이 있는데 네. 그쪽에 미국의 와인 수입업자들과 이제 네. 소상공인 몇 개 업자들이 이제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라는 그런 뭐 단체를 이용을 해갖고 요거에 대한 네. 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 소송을 걸었는데 네. 여기서 지금 이 트럼프의 관세 조치가 권한 남용이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아, 원래 지금 이런 이 기본 관세 플러스 여러 가지 상호 관세를 매기고 있는 거는 이것이 국제 비상경제 권한법이라는 IEPA라는 법을 이용한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거를 행정명령으로 한 거죠. 그렇죠. 트럼프가? 행정명령으로 해서 원래는 의회를 통해서 법을 개정하고 뭐 이렇게. 맞습니다. 해야 원래 되는데. 모든 관세는 이 법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네네. 것인데 그걸 우회하기 위해서 그죠. 네, 행정명령을 부여한 그러니까 비상시에 이게 국가 비상사태에 직면했을 때 이렇게 네. 할 수 있다는 걸 근거로 해서 부과했던 것인데 이거는 지나치게 법을 과대 해석한 것이다라고 아, 딱 명시한 것이죠. 비상사태 아니었다고 법원이 네, 판단을 한 이거는 거예요. 지금 비상사태가 아니다. 갑자기 누가 생각났네요. 비상사태가라서 계엄을 선포한 그 네. 또 위법이고 그렇습니다. 관세도 위법이다 이런 얘기네요. 보통 어느 나라에서나 세금은 다 의회, 국회가 그렇죠. 다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 그게 거죠. 민주주의의 발전이었죠. 아. 항상 왕권이 이제 강제로 막 그런 식으로 조세를 매기려고 하는 걸 의회가 견제하던 게 이제 민주주의의 중요한 토대였는데 이번에 그걸 우회하는 시도를 갖다가 법원이 제동을 건 겁니다. 아, 그래갖고 원래는 이게 그래서 행정부에게 부여된 정당한 권리는 무역법 122조에 명시된 대로 이 불공정 무역의 경우에는 상한 15%로 150일 정도까지만 매길 수 있는 게 우리 미국 법의 취지다. 근데 이건 분명히 이걸 넘어선 것이다라고 이번에 판시한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부과됐던 펜타닐 관세라든가 네. 이런 상호 관세, 기본 관세를 갖다가 모두 다 이거는 권한 남용이니 앞으로 10일 내로 다 원상복귀하고 앞으로 별도의 그 상위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그걸 금지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아, 그러면 이거는 우리나라하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테크 기업들한테도 좋은 소식이네요. 네, 뭐 대부분의 관세가 이걸로 인해서 무효화가 됐고요. 다만 이게 모두 무효화된 건 아닙니다. 이게 이거는 이 IEPA에 의해서 부과된 것만 무효화가 된 것이고 그거 외에도 다른 규정들 이용한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중요한 것이 국가 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부분이나 뭐 그런 네. 거에서 무역 확장법 232조를 이용을 해서 부과했던 것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그리고 뭐 철강, 알루미늄 같은 거에 부과하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유효합니다. 아, 모두가- 그러면은 네. 품목별 관세는
유효한 것이고. 유효한데 그래도 상당 부분이 해소가 됐죠. 그럼 상호관세, 보편관세 그 부분만 지금 네네. 무효라고 판결이 나온 거. 네, 그것만 해도 그렇죠? 상당히 지금 그것만 해도 엄청 큰 부분이었는데 10%씩 매기기로 했고 어떤 경우에는 막 뭐 100%로 올리기도 하고 그렇게 맞습니다. 얘기했던. 중국의 125%까지 네. 매기려던 펜타닐 관세 플러스 상호 관세가 싹 일단은 무효화가 된 거죠. 지금 백악관에서는 판결을 받아들이는 건가요? 이걸 받아들일 리가 없죠. 이게 트럼프 정책의 핵심인데 그래서 당연히 이걸 상고하겠다고 하고 이게 원래는 2심에 해당하는 연방 항소법원에 그다음에 올라가야 되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건 너무 길다. 아예 곧장 연방 대법원에 항소하겠다. 그런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3심제인데 그냥 건너뛰고 갈 수도 있나 보죠. 저도 그 부분이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 백악관에서 나오는 거는 곧장 연방 대법원으로 가겠다는 것도 가능한 모양입니다. 대법원은 자기들 편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대법관이 보수 대법관이 많으니까 그렇고 이 항소법원 거쳐서 가면 굉장히 이거 시간이 너무 오래 그렇죠. 걸려갖고 그렇게 되면은 뭐 임기 다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뭔가 결정 지으려는 그게 있고요. 당연히 뭐 이게 지금 IPA가 안 먹히니까 이제는 좀 다른 법안들 그거 말고도 행정명령을 가동할 수 있는 그게 있거든요. 아까 얘기한 무역법 122조에서 일단 15%까지 매길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있고 요 관세법에도 보면은 거기서 만약에 차별적인 다른 국가가 우리에게 차별적인 관세를 매길 경우에 50%까지 우리도 매길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걸 최대한 활용하려고 일단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단을 빨리 받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아직 상황 종료는 아니다 이렇게 네.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조금 아까 최 박사님께서 엔비디아 실적의 배후에는 AI에 대한 붐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이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 이야기 이어갈 테니까 가지 마시고 강정수 박사가 AI판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있다는 이야기 전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최승병 박사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뉴스토마토에서 6.3 대통령 선거의 개표 공개 방송에 구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파면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6월 장미 대선이 펼쳐지는 가운데 과연 21대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역사적인 순간에 뉴스토마토의 알찬 뉴스 콘텐츠와 풍성한 즐길거리를 모두 모아 준비했습니다. 6월 3일 오후 6시 이 토마토 빌딩 지하 1층 토마토홀에서 펼쳐지는 역사적인 순간.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네, 우리 끝내주는 경제 이어가겠습니다. AI판이 완전히 뒤집히고 있다고 하는데요. 강정수 박사 모시고 그 이야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먼저 좀 아까 말씀 주셨는데 일론 머스크가 네, 트럼프 오늘 대통령하고- 브레이킹 뉴스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일론 머스크가 우선은 하원에서 통과된 공화당이 주도해 통과한 감세 법안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요. 이렇게 되면은 도대체 도지가 한 일이 뭐가 되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세금을 낮춰주는 거고 이런 부분도 있고 사실 거기에는 이 에너지에 관련된 거라든지 자동차에 관련된 거라든지 사실은 일론 머스크 입장에도 좋지 않은 법들이 들어와 있지만 우선은 지금 국가의 채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감세까지 했을 경우에 채무가 더 늘어나게 되는데 도지가 그래도 그 늘어나는 채무를 막으려고 했었던 건데 도지의 노력이 도대체 뭐가 되느냐 이게 좀 어제 사실은 직설적으로 좀 강하게 비판했었는데 오늘은 아예 앞으로 원래 지금 일론 머스크는 도지에서 1년에 150일밖에 일 못하거든요. 특수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상근직이 지금, 아니죠. 네, 상근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100일을 일을 넘게 했고 네. 그래서 이제 올해 남은 기간은 이제 테슬라하고 스페이스 X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왔던 건데 내년에도 안 하겠다.
아 내년에도 안 하겠다. 내년에는 안 하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안 하겠다. 그래서 이제 정부 일은 이걸로 이제 인업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조금 거리두기가 시작됐다. 뭐 이런 부분들이 오늘 좀 이렇게 속보로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네. 야, 큰 뉴스인데요. 근데 제 기억이 맞다면 네.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하고 등지는 것처럼 보일 때마다 테슬라 주가가 올랐던 것 같은데. 지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되게 많이 오르고 있어요. 네. 오늘 그 테슬라 이야기도 이어가야 되니까 네. 이렇게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네. AI 판이 완전히 뒤집히고 있다. 더코어 에디터 네. 하시잖아요. 네, 네. 거기 이메일 제가 계속 네. 받고 있는데 네.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이게 네. 구글이 이번에 했던 개발자 행사에서 그런 얘기 나온 건가요? 네,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 지난주에 있었던 I/O 행사에서 BO3라든지 동영상이 막 이제 소리까지 나오고 막 하면서 구글 대단하다. 뭐 모델도 제미나이 2.5 프로도 내놓고 네. 뭐 모델도 대단하는데 여러분은 그거는 좀 전체 드러나는 모습만 보시는 거고요. 그 밑에 흐르는 흐름을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가 구글이 AI 모드라는 것을 사용하기로 했어요. AI 모드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검색을 지금 하면 네. 여러분들도 한국도 작년 12월부터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AI 개요라고 해서 한국말로는 네. AI 오버비스라고 해서 지식인처럼 AI가 답변을 우선 해주고 맞아요. 그 밑에 링크가 전통적으로 쭉 네, 나오거든요. AI 모드는 그것이 다 없어지고 네. 그냥 AI가 답변만 합니다. 링크가 없어지는 건가요? 링크가 밑에 링크가 싹 다 없어지고 여러분들이 챗GPT나 퍼플렉시티에 물었을 때 이게 답 나오는 UI 있잖아요. 이것이 똑같이 구글도 적용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도 채팅하듯이 이제 물어보게 하고 그러니까 이걸 한다는 거는 전통적으로 링크 옆에다가 광고로서 먹고 살았는데 여러분 구글이 그렇지, 맞아. 전체 매출에서 알파벳의 전체 매출에서 광고가 차지하는 것이 75%. 네, 그 중에서 그리고 전체 매출에서 검색 광고가 차지하는 게 55%예요. 네, 근데 여기에서 AI 모드에서도 물론 광고를 테스트를 해봤겠죠. 어느 정도 벌 수는 네, 있겠다라고. 네, 근데 네, 이게 지금하고 똑같이 벌 수 있다는 보장은 전혀 없는 거거든요. 이런 결정을 했는데 이거를 또 알려주는 구글의 내부 경영자 회의가 법원에 또 공개가 됐어요. 지금 현재 알파벳이 독과점 문제로 반독점 소송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여기에 뭐 애플도 나와서 뭐 요즘 구글 검색 많이 안 쓴다, 줄어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네, 하면서 네, 구글 주가도 맞아요. 빠지기도 네. 하고 그랬는데 여기 이제 법원에서 제출했던 작년 10월에 최고 경영진의 회의록이 공개가 됐어요.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구글이 지금 이렇게 가다 보면 첫 번째 전통적인 검색은 계속 사람들이 사용할 것이다. 그러니까 옵션이 있는데 두 번째 전통적인 검색의 트래픽이 제미나이 우리가 만든 제미나이로 빠져나갈 것이다. 네. 세 번째 전통적인 검색 트래픽이 챗GPT로 다 빠져나간다. 근데 최악은 3번이다. 그렇겠죠. 1번은 당연히. 희망사항이지만 불가능하다. 그럼 2번 가자. 이것이- 제미나이 본인들의 AI로 빠져나가게 하자. 하자라고 작년 10월에 결정을 한 거예요. 스스로 스스로. 우리 검색에서 우리 다른 서비스로 빠져나가게 하자.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뭐라고 큰 하냐면 결정이네. 자기 잠식 효과라고 하잖아요. 네. 카니발리제이션 효과를 이거를 웬만한 기업이 못 하거든요. 여러분 수많은 사례를 들으셨지만 코닥 카메라가 디지털 카메라를 먼저 만들어 놓고 네. 안 갔잖아요. 왜? 필름을 못 팔게 되니까. 맞아. 이걸 네. 안 간 거고 그다음에 우리 여러분 한국의 영창 피아노 뭐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이나 독일의 스타인웨이도 인수하고 막 네. 왜 모든 국민들이 집안에 영재나신 맞아요. 다 피아노 하나씩 샀잖아요. 네. 근데 뭘 안 갔습니까? 전자 피아노를 안 갔어요. 아. 그럼 대리 오토바이 지금 오토바이 다 장악하고 있고 배달이 할 때 다 쓰고 있지만 네. 전기 오토바이를 안 가는 거예요. 글로 옮기면 기존에 팔던 걸 못 팔게 뭘 되니까. 파게 되니까요. 이것들이 흔히 말하는 잠식 효과 때 자기 잠식 효과 때문에 안 가는 건데 구글의 경영진이 이 결정을 했다라는 것은 저는 대단히 혁신에 있어서 자기 혁신을 한다라는 결정을 했다라는 것을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지금 네이버도 AI 오버뷰 브리핑이라는 거를 네네. 네이버 검색을 도입을 했지만 여러분 쉽게 못 만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입을 했는데도 쉽게 찾을 수가 없고 전면을 안 시킨 거거든요. 몰랐는데요. 검색할 때 나오나요? 네, 나와요. 김치찌개 끓이는 법이라고 치시면 AI 브리핑이 나옵니다. 근데 김치찌개 끓이는 방법이라고 치면 전통적인 또 그래요? 아주 새로운 신기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뭐 그러니까 혁신을 전면화할 것인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다 판이 변합니다. 지금 오픈 AI로
SNS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여러분 인스타그램 창업자가 오픈 AI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쇼핑도 하겠다 그래서 인스타카트라고 해서 네. 미국에서 이 코로나 때 엄청나게 큰 네. 이커머스 서비스가 있거든요. 네. 그 대표도 지금 오픈 AI 들어갔어요. 아.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결제까지 되는 쇼핑 서비스도 시작을 했어요. 검색하면. 네. 한국도 여러분 오픈 AI 챗GPT에게 이제 무료니까 검색을 해보시면 물어보면은 뭐 나 선물 사고 싶은데 향수 선물 조카 뭐 대학 졸업 선물로 사고 싶은데 그러면 쭉 추천되지만 링크도 나옵니다. 네. 그러면 쿠팡이나 다 나와서 물어볼 수 있고 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지금 쇼핑도 한국에 연결하고 네.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이 오픈 AI는 3천억 달러의 밸류에이션 기업 평가를 받았거든요.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는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야 되고요. 유료 구독자만 뭐 한국이 뭐 미국 다음으로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유료 구독자만 잡아서는 3천억에 대한 기업 평가가 방어가 안 됩니다. 여러분 3천억 달러가 어느 정도냐면 스페이스 X가 지금 3,800억 달러고요. 네. 메타가 상장한 다음에 3천억 달러까지 가는데 12년 걸렸어요. 아, 그러니까 정말로 큰 돈이거든요. 정말 큰 돈이네요. 네, 이 3천억 달러면 우리나라도 거의 뭐 400조잖아요. 400조. 우리나라 정부 1년 예산이 700조 원인데. 그러니까요. 이 정도의 지금 기업 가치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유료 사용자만 아니라 이제는 뭐 지금 여러분 과거에 작년은 어땠냐면 유료 사용자가 최고급 모델을 쓰고 무료 사용자는 그거보다 한 단계 낮은 모델을 썼었어요. 근데 올해부터 뭘로 바뀌었냐면 무료 사용자도 오픈 AI 이야기로 그렇죠. 넘어간 네네. 거죠. 네. 최고급 이 서비스를 쓸 수 있습니다. 무료 사용자도. 그래서 사실은 모두의 AI는 오픈 AI가 좀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미나이도 지금 요번에 프로를 공개했는데 프로 서비스도 무료 사용자에게 써주게 하고 있어요. 아, 제미나이 프로 네. 그 무료로 지금 됐어요? 무료 사용자 물론 개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개수 제한이 있구나. 개수 제한인데 네. 이거를 점점 그래도, 풀겠죠. 네. 여기에서 광고 수익을 얻고 네. 여기서 쇼핑 수익을 얻으면 얻을수록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 최고급 사양을 무료 사용자도 쓰게 해주겠다는 네. 게 되게 중요하고 오픈 AI 챗GPT는 로그인을 안 해도 검색은 가능하게 해줬습니다. 네. 이런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되는 것에는 이들이 대중 서비스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게 오픈 AI 우리나라 법인 그 사무소 연다면서요. 네. 그렇게 글로벌로 확장하는 거하고 그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대중 서비스 시장을 열기 위해서는 어차피 한국의 여러분 4월 달 통계로 오픈 AI를 쓰고 있는 무료 사용자가 1,700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아 그래요? 네. 엄청 많네. 엄청 많습니다. 유료 우리나라- 사용자도 많지만 지금 지브리 열풍이 일면서 다들 다른 데 가서 쓰지 않고 오픈 AI를 다 열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열어봤더니 무료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아 지브리프사 네, 카톡 프로필 사진 다 바꾸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지브리 프사 때문에 이 마케팅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폭발적으로 오픈 AI를 쓰면서 1,700만 명이 여러분 4월이에요. 아 그러면 이것이 올 여름을 지나면요 2천만 명 가는 거는요 시간 문제라는 거죠. 700만 명. 우리나라 5천만 인구 중에 3분의 그렇죠. 1이라니. 성인들은 다 쓴다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게 대중 서비스가 된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사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광고도 갖고 와야 되죠. 쇼핑도 연결해야죠. 이러면서 한국에서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유료 사용자도 늘어나고 있지만 네네네. 무료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보셔야 된다는 거고 오픈 AI가 이제는 특별하게 개발자라든지 뭔가 AI에 관심 있는 사람이 쓰는 것이 아니라 범국민 서비스로 전환되고 있다는 거. AI 서비스. 여기에 구글 제미나이도 우리도 오픈 AI 다 뺏기지 하지 않겠다. 제미나이도 그래서 라이브 기능이라고 있어요. 제미나이에 라이브 기능 뭐냐면 음성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음성으로 질문하고 그거 원래 유료 회원만 가능했거든요. 이제 무료 회원도 여러분 AI한테 내가 질문하면 네, 그러니까 음성으로 말로 질문하면 음성으로 답변하는 답변하는 거. 앱에서도 네. 과거에 여러분 그 유료 사용자만 쓸 수 있었는데 이번에 지난주부터 여러분 무료 사용자로 쓸 수 있으니까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제미나이, 구글 제미나이 네. 검색하면 나오죠. 네네. 그리고 앱을 깔면은요 언제든지 스마트폰에서 제미나이와 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번에 오픈 AI보다 앞서간 건 거기다가 눈까지 줬어요. 카메라까지. 그래서 카메라도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아직 카메라는 아니고요. 곧 카메라도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카메라라는 게 뭐죠? AI. AI에게 지금도 앞에 보이고 있는 거 이게 지금 뭐 같아? 라고 하면은 다 답을 해줘요. 네네. 예를 들자면 거기서는 이제 여행 갔을 때 네. 이 메뉴를 보면서 프랑스어로 돼 있는 이 메뉴 보면서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 그러면 얘가 소리로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음성으로. 네, 음성으로 하지만 또는 눈이 불편한 사람들한테는 이걸 키고 가면은 앞에 어떤 장애물이 맨 밑 앞에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걸을 때 조심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고장이 났다 만약에 한강변에서 그러면 재민아에게 카메라를 보여주면서 여기 고장난 거 어떻게 고칠까 그러면은 여기에 맞는 유튜브 영상을 스스로 고칠 수 있게 찾아주고 이런 기능들을 해주는 것을 무료 사용자에도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 하나의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영상이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걸 멀티모달이라고도 하는데요. 조금 더 진화된 건데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AI 쓴다는 건 여러분들 챗GPT도 마찬가지고 제미나이도 마찬가지고 언어 모델이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BO3 같은 경우 소리가 들어가서 영상을 만들어주잖아요. 소라같이 소리도 만들어주고 뭐 입도 더빙해주고 뭐 랩도 하고 뭐 난리가 나죠. 여러분 총알 날아가는 소리, 얼음 떨어지는 소리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소리를 넣다라는 것도 이번에 라이브 인다라는 건요. 그 중력의 법칙과 원근감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아, AI가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언어 모델이었잖아요. 그렇죠. 언어 그러니까 모델인데 말을 하면 말을 이으면서 답을 만들어내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녀석이었는데. 확산 디퓨전 모델이라고 해서 이미지를 만들 때는 디퓨전 모델로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볼 때는 언어 모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공간감은 언어 모델이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리 AI라고 하는 것. 전혀 다른 거네요. 네, 엔비디아가 얘기하는 것 또는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결합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리 AI라고 하면 로봇이나 이렇게 그런 친구들 쓰는 거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는 이 삼천적 공간에 대한 이해가. 공간에 대한 이해구나. 그렇죠. 물건은 이렇게 하면은 떨어진다. 네. 큰 저쯤에 있는 산이 보이면 저건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것 같다. 많이 보면. 네네네. 그리고 저기 가려면 한 2시간은 걸어야 될 것 같다. 네. 이런 느낌들. 그리고 소리가 온다는 건 뭡니까? 큰 물체가 여기 막 다가오면 소리가 점점 커지고 저를 지나가면은 소리가 작아지고 이런 물리 세계의 법칙을 이해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고 들음으로써 동시에 함으로써 이 부분이 지금 결합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2024년에는 저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2022년에 챗GPT 처음 나왔을 때 우리가 경험했던 거는 무슨 말을 하면 얘가 답을 해주네 이거 가지고 놀랐던 거잖아요. 근데 점점 발달하면서 그걸 뭐 수학 문제도 풀고 여러 가지 했지만 그게 어쨌든 우리가 말을 하면 답을 해주는 형태였는데 이거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실생활을. 실제 음성을 들려주고 실제 공간을 보여주면 얘가 그걸 이해를 하고. 그렇죠. 아웃풋도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아웃풋도 지금 그렇게 나오는 거. 그래서 BO3가 나오는 거고 영화를 단편 영화를 제작할 수 있게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3D 공간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드는 것도 실제 3차원적인 공간을 이해해서 만드는 만든다. 거죠. 이와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또 하나의 진전이 테슬라 옵티머스에서 일어납니다. 그 일론 머스크가 공개한 영상 그거 봤어요. 그렇죠. 쓰레기 이렇게 버리고 뭐 이런 쓰레기 거. 버리고 뭐 청소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그거는 지금까지 어떻게 연습을 시켰냐면 앞에 그 핸디캡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특수한 모자를 쓰고요. 그다음에 요번까지는 그렇게 했어요. 이번까지요? 네, 그 모자. 쓰레받게 하고 모자 쓰고 그다음에 손에다가 무슨 걸 센서를 낍니다. 사람이 이렇게. 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하면은 로봇이 그 센서가 정보로 전환돼서 로봇에게 전달되면서 로봇이 흉내를 내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사람이 있어야만 되는군요. 그렇죠. 이런 거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이런 거는 FSD를 써서 AI를 많이 쓰지만 이렇게 사람의 그 조그만 손놀림은 다 사람이 행동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인간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걸 언제 다 해줘요. 아무리 뭐 100명이 달려들어서 하더라도 정말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옛날에 그 처음에 챗GPT 나왔을 때 하던 얘기 중에 하나가 사람이 코 파는 거는 AI가 나중에 제어 못할 걸? 이런 얘기 있어요. 그런 것이 있었죠. 머리 감는 거 이런 거 못할 걸? 그렇죠. 그렇죠. 머리 감는 거. 이런 것들도 지금 다 제가 그 앞에서 해줘야 얘가 머리 감을 때 힘을 얼마나 주고 있는지 이 센서가 힘도 느끼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느껴서 이 친구가 학습을 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물리적 공간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학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을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 월드 모델, 피지컬 AI, 물리 AI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요번에 테슬라가 구현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다는 아니지만 어떻게 구현하면 이게 빨리 되냐면 유튜브에 있는 영상만 보고도 얘가 영상은 여러분 2차원이죠. 그렇죠. 영상은 2차원인데 이 안에서 기차가 지나가면서 뭔가 이렇게 하고 산이 있는 걸 보면서 이거 실제 거리는 어느 정도 될 거야. 우리는 느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우린 3차원 공간을 아니까. 그렇죠. 아니까 비교를 해서 2차원 영상을 보더라도 저기 그런 느낌일 거야. 그렇죠. 이런 걸 안단 말이죠. 근데 로봇은 아직 그걸 몰랐는데 이번에 그것을 성공했다라고 밝혔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100%는 아니고 1인칭 시점으로 찍은 영상에 관해서는 똑같이 학습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1인칭 시점으로 그러니까 찍은 카메라가 영상. 나의 눈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하고 찍었다라는 거죠. 네네네. 이렇게 찍은 거는 이제는 스스로가 영상만 봐도 3D로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2D의 영상을 봐도. 그리고 이제 넥스트 과제가 올해 안에 그거를 테슬라는 목표로 삼고 있어요. 3인칭 관점에서 촬영한 것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튜브에 있는 영상으로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여러분 그때부터 뭐만 있으면 되냐면요. 유튜브의 데이터는 무한정으로 있으니까요. 그렇죠. 컴퓨팅 파워만 연결해주면 어마어마하게 24시간 컴퓨팅의 개수에 따라서 컴퓨터의 뭐 예를 들면 이런 파워가 진짜 엄청나게 크다라면 몇 달 만에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로봇이 다 학습할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를 넘는 텀블링하는 로봇을 우리가 만든다고 할 때 과거 같으면 텀블링을 사람이 센서를 맡기고 막 여러 번 반복함으로써 그 로봇이 그 행동을 재현하도록 만들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텀블링하는 영상만 쫙 학습시켜도 걔가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영상만 보고도 학습하는 것을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블룸버그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이 테슬라의 옵티머스의 목표다. 아, 근데 그거를 이뤄낸 거예요. 네. 근데 물론 100% 이뤄낸 게 아니라 반쯤 간 거죠. 아, 근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때부터는요. 컴퓨팅 파워 즉 엔비디아의 GPU만 있으면 이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국면으로 2025년에 넘어가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 아. 첫째 아까 말씀드린 대중 서비스로 가고 있다라는 네, 거예요. 네, 네. 전문가들 서비스가 아니라 대중 서비스로서 저희 어머니도 80대신 저희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아이들까지. 그래서 한국에도 지금 1,700만 명이 쓰고 있고 그래서 전 국민이 쓰는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다라는 것. 완전히 그렇게 되면 그리고 반드시 검색 서비스를 자기 잠식 효과를 하던 어떤 식으로든 기존에 있는 걸 죽입니다. 예를 들면 오픈 AI가 SNS를 하면은 DM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AI와 함께 그렇죠. DM을 네. 함께 하면은 카카오톡 쓰는 거를 좀 줄일 수도 있겠죠. 아, 그게 영향이 바로 올 수가 있겠네요. 바로 올 수가 있죠. 네이버 검색에도 기업들한테.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네요. 모든 것에 그러니까 자기 것만으로는 3천억 달러의 밸류에이션을 방어하지 못합니다. 네. 남의 떡을 뺏어와야 되고 남의 네. 빵을 뺏어와야 되고 남의 땅을 뺏어와야 되는 거고요.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물리적 공간에 대한 이해감을 가져가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언어 모델하고 결합되기 시작하고 있다. 네, 네. 그래서 휴머노이드의 진화가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 아, 야, 이거 좀 무서운데요? 진짜 아까 그 자전거 고치는 사례 예. 얘기하신 걸로 돌아가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자전거를 고치고 싶은데 나는 고칠 줄 모른다고 지금은 유튜브 영상 여러 개를 보면서 막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막 꾸역꾸역 해보잖아요. 그러다 자전거 망가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는데 우리 집에 만약에 휴머노이드가 한 대 있다고 하면 얘한테 그 자전거 고치는 영상을 많이 보여주면 네. 얘가 자전거 고치는 로봇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자전거를 무섭다. 고칠 수 있는 영상이 유튜브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걸 갖다가 한 저기 1,000시간을 봐요. 그럼 그때부터 얘는 자전거를 고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세상이 앞당겨졌다. 그렇죠. 앞당겨준 아. 겁니다. 생각보다 지금 AI의 발전 속도가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다라는 거예요. 아. 너무 충격적으로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 사실 이것이 무조건 긍정적인 면은 아니겠지만 2024년하고 2025년은 명확하게 AI 발전 단계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 이것은 결국은 산업의 질서라든지 사회 질서가 큰 변동을 맞을 수 있다라는 것. 아, 그 마지막으로요. 네. 기업들한테 각각 어떤 영향을 끼칠지 조금 궁금한데 아까 처음에 구글 말씀 주셨잖아요. 네. 구글이 사실 유튜브도 갖고 있잖아요. 그 네. 학습 데이터는 엄청 많이 갖고 있는 네. 거고 또 테슬라에서 옵티머스 네. 지금 뭐 새로운 모델로 학습시킬 수 있게 만들고 있다고 네. 하고 이런 상황인데 오픈 AI는 또 대중화시키고 있고 네. 그러면 이 세 업체가 이제 주도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구글이 데이터 많으니까 구글한테 좀 유리한 아니요, 데이터 만든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 이제는. 그래요? 왜냐하면 구글도 본인이 못 막는 거는 아까 우리가 아직 이 저작권 논쟁에 있어서 내가 이것을 학습할 때 썼다. 네. 아이들도 유튜브 보면서 학습한다. 로봇도 학습권이 있다. 아직 이 학습권과 저작권은 여러분 다르거든요. 네. 이거는 공정위원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직 이거는 재판 중이고 어떠한 지금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구글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유튜브 가지고 학습시키는 거는 약관 위반이다. 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네들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 자기네들도 유튜브 다 학습을 시키고 있고요. 오픈 AI는 위스퍼라는 솔루션도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유튜브에 있는 모든 인간의 말들을 정말 100% 똑같이 텍스트로 만드는 거. 그러면 그 텍스트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이걸 학습을 시킨 거예요. 네. 오픈 AI도 유튜브를 가지고 학습을 시켰고 네. 이제 테슬라에서는 우리 오픈 AI 저기 유튜브에 있는 영상 가지고 우리 로봇 학습 시킬래. 네.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국에 있는 뭐 유튜브 같은 것들 채널이 있잖아요. 네. 거기 가가지고 똑같이 배우겠다는데 중국이 그걸 어떻게 막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은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그 존재를 어떻게 가공해서 학습시킬 것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도 물론 데이터를 공급해 주는 거 중요하죠. 데이터가 부족해지는 여러분 유튜브에도 엄청난 데이터가 있고요. 가져올 수 있는 데이터는 많습니다. 여러분 챗GPT 한국어 잘하잖아요.
한국어 데이터는요 0.03%예요. 전체 데이터 중에서 전체 모든 언어 데이터 중에서 네. 아, 0.03%만 그럼에도 가지고도 불구하고 한국말 이만큼 잘하잖아요. 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 데이터 단어가 문제가 많아야 데이터가 많아야 AI가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이거 그러면 타당하지 이것은 않은 말이에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차별적인 경쟁력 같은 게 없네. 언어 장벽이 없네. 언어 장벽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챗GPT에다가 이미지도 그려주는데 이미지에다가 있는 한국말 그리고 웹툰도 그리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는 한국말 대사 이렇게 적어줘, 바꿔줘. 그러면 다 바꿔준단 말이에요. 작년엔 못했어요. 점점 이런 부분들이 국경을 없애는 거고 이번에 구글이 시연했던 게 뭐예요? 실시간으로 한쪽에서는 영어를 얘기하는데 우리 줌 같은 거죠. 구글에서 미트라고 해서 구글 미트, 네. 예, 줌이라는 똑같은 게 있는데 한쪽에서는 실시간으로 영어를 얘기하는데 저쪽에서는 스페인어로 나와요. 야, 저 사람은 스페인어를 얘기하는데 이쪽에서는 영어로 그냥 들려요. 그러면은 데이터나 뭐 플랫폼 쪽에 이점이 별로 없다고 그러면 테슬라처럼 이렇게 로봇에서 치고 나가는 기업이 로봇 시대에는 AI, 피지컬 AI 시대죠. 네. 그때는 제일 유리한 건가요? 유리하기도 하고요. 구글도 유리한 것이 뭐냐면요. 이미 구글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너무 많아요. 여기에다 자기 AI를 계속 밀어일 수가 있는 거죠. 아, 기존의 서비스 안에. 그렇죠. 오픈 AI가 급한 이유는 뭐냐면 자기네들은 그렇게 밀어일 수 있는 서비스가 전혀 없는 거예요. 네네네. 메타는 인스타그램에다 집어입으면 되고 네. 페이스북에 집어입으면 되잖아요. 아, 근데 오픈AI는 집어넣는 데가 없으니까 테슬라도 자동차에 집어넣는 게 뭐 자동차에도 집어있고 휴머노이드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면 되는 건데 오픈AI 입장에서는 대중 서비스로 가려면 자기의 이용자 수를 늘려야 돼요. 아, 그러려고 하니까 무리수를 둬서라도 이 똑같은 고성능 서비스를 무료 이용자들에게 횟수를 제한해서 제공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불이라는 이런 논쟁을 일으키면서도 마케팅을 엄청나게 돈을 들이고 있는 거고 최근에 여러분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페이스북 보면요 오픈AI 광고 엄청나게 합니다. 아, 이유는 뭐냐면 자기네들은 이걸 집어일 수 있는 기존 이걸 학술적으로는 인스톨드 베이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미 깔려 있는 기초. 이용자 기초가 규모가 큰 곳일수록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에서 서비스 한다라면은 카카오톡이라든지 네이버가 유리한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거를 집어여서 자신들의 서비스로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규 서비스 업체들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네. 같아요. 말씀 너무 청산 뉴스를 해주셨는데 얘기는 엄청난 변화가 지금 생기고 있다. 네, 엄청난 변화가 생길 얘기네요. 겁니다. 네. 강정수 박사님하고 같이 했습니다. 끝장 뉴스 4시 50분.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5시 50분 라이브 매일 하니까 꼭 시청해 주시고요. 여기서 강 박사님하고 같이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 쇼. 뉴스토마토에서 6.3 대통령 선거의 개표 공개 방송에 구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파면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6월 장미 대선이 펼쳐지는 가운데 과연 21대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역사적인 순간에 뉴스토마토의 알찬 뉴스 콘텐츠와 풍성한 즐길거리를 모두 모아 준비했습니다. 6월 3일 오후 6시 이 토마토 빌딩 지하 1층 토마토홀에서 펼쳐지는 역사적인 순간.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 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